집을 짓든 채소를 키우든 일본에서 하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유일한 차이점은 이제 다른 세계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골의 한 마을에서 마사는 재고 정리 업무를 마친 후 땀을 닦았지만 곧바로 해야 할 다른 일 목록을 건네받는다. 그는 이 일들이 정말 자신의 책임인지 의문을 갖지만 시골 생활용품점 직원의 삶이란 그런 것이다. 생활용품점은 보통 일상용품과 필수품을 파는 소매점이지만 적어도 그래야만 했다. 시골에서는 다르다. 주문과 배달부터 시작해서 기계 수리, 정원 가꾸기, 조경관리, 건설, 측량 등 고객이 필요로 할 만한 거의 모든 요청을 처리해야 했다. 그 덕분에 직원들은 거의 쉬는 날이 없었고 마치 악덕 기업 같았다. 하지만 마사는 마을 사람들의 감사한 미소를 볼 때면 이 일이 나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떠올렸다. 적어도 오늘까지는. 그는 또다시 밤샘 작업을 마치며 자신의 몸이 얼마나 늙었는지 생각하고 있었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고 완전히 비정상적인 느낌이었다. 막 쓰러지려던 순간 이상한 힘이 그를 삼켰고 이내 몸이 다른 곳에 도착한 것을 느꼈다. 주변이 온통 하얘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심지어 옷은 몸이 완전히 줄어든 것처럼 헐렁해졌다. 혼란 속에서 소리치자마자 그의 위대한 선택을 축하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 여인이 하늘에 나타나 우아하게 내려와 그를 맞이했다. 여신마리는 그가 마법과 괴물이 가득한 판타지 세계로 전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운명이 결정되자 그녀는 그를 이 세계로 데려가기 위해 행동한다. 마사는 신음하며 눈을 떴다. 평소의 알람 대신 여자의 목소리에 잠에서 깼다. 하지만 혼란스럽게도 그의 눈에 보인 것은 한 쌍의 토끼 귀였다. 그는 놀라움과 예상치 못한 만남에 벌떡 일어나 정신을 차렸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그는 손을 뻗어 귀를 만져보았고 진짜이며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소녀는 접촉에 불쾌감을 느끼며 뒤로 물러섰다. 사과한 후 그는 토끼 귀를 가진 아가씨가 누구인지 물었고 그녀는 자신이 진짜 귀를 가진 래핀족이라고 정정해 주었다. 충격에도 불구하고 그는 토끼 수인과의 만남에서 일어섰다. 예상했던 꿈속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세계인 알스타이시아로 이동한 것이었다. 여신이 말한 대로 그곳은 광활하고 푸른 땅이었다. 하지만 매혹적이기보다는 문제가 더 많았다. 다른 세계에서 무일푼으로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서 그는 공황에 빠지기 시작했다. 메이는 혼잣말하는 그를 지켜보다가 그가 갑자기 자신을 쳐다보자 얼어붙었다. 그러고는 그가 사는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물었다. 사실 그는 갈 곳이 없어서 큰 부탁을 해야 했다. 불행히도 그는 인간이고 그녀가 그를 혼자 데려가면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낼 것이었다. 어른들 말에 따르면 인간은 인간이 아닌 존재를 좋아하지 않는 잔인한 존재라고 했다. 만화나 게임에서처럼 그의 종족은 노예제 같은 것에 빠져있는 게 틀림없었다. 그래도 그는 소녀에게 자신을 대신해 그들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뒤에서 무언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자 그들의 대화는 중단되었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것은 힘이 넘쳐 김이 날 것 같은 홉고블린이었다. 너무 강해서 어른 여러 명이 덤벼야 한 마리를 겨우 이길 수 있었다. 상처투성이인 것을 보니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녀석임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마사의 팔을 잡아당기며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한다고 말했고 필사적으로 그를 설득하며 눈물까지 글썽였다. 하지만 이것은 역효과를 낳았다. 후퇴하는 대신 그는 결심을 굳히고 그녀를 등 뒤로 밀치며 자신이 괴물을 막는 동안 메이에게 도망치라고 말한다. 정말로 그렇게 위험하다면 그 괴물이 그녀를 따라 마을까지 가게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가 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경고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라고 말했다. 소녀가 떠나는 동안 젊은 남자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곤란한 얼굴을 보고 나니 그녀를 지켜주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괴물에게 덤벼들라고 재촉하자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요청대로 괴물은 젊은 남자에게 망치를 휘둘렀고 그가 서 있던 땅을 부술 만큼 강력했다. 공격이 빗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멀리 밀려났다. 고블린은 그의 약한 몸을 비웃는 듯이 미소 지었다. 그는 좌절했고 기회를 잡기 위해 단 하나의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낀 마사는 적에게 무언가를 던졌다. 물병이 고블린의 얼굴을 맞췄고 마사는 얇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봤다. 괴물은 자신을 구하려는 그의 한심한 시도에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 끔찍한 미소를 보며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앞으로 발을 내딛던 중 갑자기 병을 밟고 미끄러졌다.
젊은 남자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적의 머리가 바위에 부딪혀 기절했다. 그는 실실 웃으며 길거리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포털에서 손이 나타나 그의 얼굴을 때리며 뭘 하고 있냐고 물었다. 그녀는 평화로운 인간마을 근처에 그를 소환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 나와 있었던 걸까? 이제 그는 고블린에게 공격당하고 첫날부터 죽음과 장난치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는 마리가 화가 나서 그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준 강력한 스킬들을 사용하지 않았냐고 묻는 것을 보았다. 전생 전날 두 사람은 다른 세계로 이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떤 신이 그녀와의 내기에서 졌기 때문에 그는 그녀가 관리하는 세계로 배정되었다. 그의 신원을 확인한 후 그녀는 그의 새로운 나이, 직업, 스킬에 대해 일방적으로 이야기했고 그가 자신의 걱정거리를 꺼내기 위해 끼어들었다. 그는 여전히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지만 불행히도 사실이었고 거부할 선택권이 없었다. 현실의 충격이 그를 덮쳤다. 전지전능한 여신으로서 그녀는 맹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긴장되는 일인지 이해했다.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그녀는 개인적인 축복을 준비했고 그에게 스킬 부여권 3장을 제안했다. 이것은 그가 익숙하고 그가 즐겨하는 게임의 능력과 비슷한 것이었다. 그녀가 그 절차를 진행하려던 순간 포털에서 손이 나타나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헤스테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마리에게 그에게 이용권 8장을 주라고 말했다. 연장자 여신이 그녀가 어떤 이유로든 말을 잘못했다고 말하자 그녀는 소름이 돋았다. 이것으로 말썽쟁이 딸은 잠시 빌려가게 되었다. 의논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보통은 내기를 한 사람들이 사과해야 하지만 헤스테는 직접 하려고 했다. 그녀의 남편 제우스와 그들의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고 그녀는 그것에 대해 미안해했다. 마사는 그들의 이름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신성한 계약을 집행할 때 그들은 축복을 내림으로써 선택된 영혼을 도울 수 있을 뿐이다. 그들은 현지 언어 같은 것을 부여할 수 있지만 한번 내려가면 신들은 더 이상 개입할 수 없다. 게다가 딸은 8장 대신 3장만 주려고 했고 일부를 자신을 위해 챙길 작정이었다. 그는 화가 나서 그녀를 쏘아보았지만 마리는 자신의 잘못을 듣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들은 스킬 슬롯 머신을 소환했다. 그들은 그에게 특별히 무언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신성한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10번 뽑기를 하면 한 번 더 돌릴 수 있는 규칙이 있다. 헤스테는 좋은 생각을 떠올리고 제우스와 마리에게서 받은 사과의 의미로 그에게 2장의 티켓을 더 주었다. 딸은 반대할 힘이 없어서 11개의 스킬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만 강조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는 신나게 11개의 스킬 뽑기 시리즈를 시작했다. 그가 처음 얻은 것은 3레벨 감정 스킬이었다. 다음으로 나온 것은 4레벨 석공술이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여신들은 그의 운이 좋으니 좋은 것들이 몇 개 나올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해체, 채광, 가죽 공예 같은 평범한 능력들만 얻었다. 뽑기가 계속되면서 그는 꽤 높은 레벨의 차원 수납 상자, 대장 기술, 연금술, 치유 마법 그리고 벌목 기술을 얻었다. 마사의 행운 스탯은 터무니없이 높았지만 그의 스킬 레벨은 형편없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3km 반경 내의 지역을 보여주는 극히 희귀한 지도 스킬을 얻었다. 인생이 그에게 목수가 되라고 말하는 것 같아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는 듯했다. 그렇게 그의 스킬 배정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로 내려갈 시간이 되었다. 그는 기억에서 깨어났다. 스킬 티켓은 신과 인간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때만 만들어지는데 그는 그것을 10개나 사용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스킬로는 싸울 방법이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마리는 변명을 들을 기분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지구에 있는 것이 아니며 고블린을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젊은 남자는 괴물의 무겁고 뾰족한 곤봉을 건네받으며 밖에서는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고 들었다. 살고 싶다면 마음으로 현실을 마주하고 받아들여야 했다. 지금으로서는 한 번의 깔끔한 일격으로 끝내는 것이 최선이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자 그녀는 칭찬하며 그의 상태창을 확인하라고 말했다. 마사는 그녀가 너무 서두르는 것에 짜증이 났지만 어쨌든 그녀의 말을 따랐다. 그는 마음속으로 상태창을 불렀고 그들은 그가 싸움을 통해 경험치를 얻어 레벨업한 것을 보았다. 귀중한 교훈을 얻고 그녀는 그를 치료하고 근처 마을로 순간이동시키려 했지만 그가 갑자기 그녀를 멈춰 세우며 방금 소녀를 만났다고 말했다. 그녀는 숲속 멀리 인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해 놀랐고 그는 그 소녀가 실제로는 토끼 수인 부족의 일원이라고 설명했다. 마리가 그가 소녀를 마을로 안전하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다급하게 주장하자 어떤 손이 그녀를 잡았다.
그녀는 좌절하며 누구인지 알려고 뒤돌아봤고 헤스테의 싸늘한 시선과 마주쳤다. 헤스테는 여신에게 인간사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했다. 어린 여신은 포털로 끌려 들어갔고 마사는 새로운 세계에서 마음대로 살라는 격려를 받았다. 그들이 사라지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그를 돕기 위해 무장한 어른들과 함께 돌아온 메이였다. 그는 소녀를 보며 미소 지었고 소녀는 그를 껴안고 울며 그가 무사히 해냈다고 말했다. 그녀의 동족은 낯선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들은 다시 일에 착수하며 고블린에 대해 물었고 인간은 단지 그 시체가 있던 곳을 가리켰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그가 혼자서 그것을 이겼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 평소처럼 그는 머쓱하게 웃어넘기며 운 좋게 사고가 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상황은 황당했지만 그에게 더 시급한 문제는 어디서 머물 것인가였다. 다행히도 그들은 오는 길에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환영하기로 합의했다. 그의 눈은 희망과 감사로 빛났다. 메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에게 집을 개방하는 것은 전혀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족장을 만나는 것이었다. 아까는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다. 이제 메이가 드디어 자신을 제대로 소개했지만 그녀가 그를 오빠라고 부르는 모습에 그의 마음이 설렜다. 그의 반응에 그녀가 걱정하자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제 그의 차례였다. 그래서 그는 손을 내밀고 미소와 함께 자신을 소개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많은 의심이 있었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했다. 어쨌든 그의 다른 세계에서의 자유로운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마사는 어느 날 퇴근길에 오르기 전까지 36세의 철물점 직원이었다. 말이라는 여신이 아무런 경고나 그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그를 소환했고 그는 다른 세계로 전생했다. 11장의 신성한 티켓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용한 전투 스킬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숲에서 즉시 고블린에게 공격당했다. 솔직히 그는 끝장났다고 생각했지만 운명적인 만남 덕분에 토끼 수인 마을로 오게 되었다. 입구에서만 봐도 꽤 넓고 휑한 정착지였지만 이 세계인에게는 그것이 덜 매혹적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그가 인간으로서 마을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쳐다봤다. 주민은 몇 명밖에 없지만 모두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 그래서 메이는 그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해주면 매우 기뻐할 것이다. 그는 감사했지만 방어 울타리가 단지 통나무 몇 개를 묶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다. 집들을 고려하면 문명은 석기 시대처럼 느껴졌다. 그들이 정착한 지 겨우 2년밖에 안 되었다는 말을 듣고 마사는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을지 생각했다. 그들은 더 커 보이는 오두막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마을 촌장을 만날 것이다. 안으로 안내받은 그는 토로가 땅에 화살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다행히도 촌장은 이미 그의 소식을 들었는지 따뜻하게 그를 맞이했다. 그는 그날 인간에 대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촌장은 직책에도 불구하고 꽤 젊어 보였다. 마사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친절하게 대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만약 그들이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숲에서 잡아먹혔을 것이다. 반대로 토로는 그들이 메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것에 더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공식적으로 젊은 남자를 마을로 환영했다. 너무 빠르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당분간은 그 아이의 집에서 지내야 할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녀와 어머니는 일손을 찾고 있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았지만 그녀 나이의 누군가에게는 불편할까 봐 걱정했지만 그녀는 그가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시 한번 그는 그들의 환대에 매우 감사했다. 이미 해가 지고 있으니 그는 정착하는 데 집중할 수 있고 마을 일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내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들은 그에게 너무 친절했고 그는 외부인으로서 그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했다. 마사가 촌장의 오두막에서 걸어 나오던 순간 그는 철물점 직원이었던 과거의 삶을 기억해냈다. 전생의 모든 경험, 여신들이 부여한 신성한 기술, 그리고 정착지의 현재 상태를 생각하며 그의 마음속에 중요한 무언가가 떠올랐다. 처음에는 불행하게 느껴졌지만 그는 모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촌장을 크고 다급하게 부르며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완벽한 것을 찾았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여전히 그들의 허락이 필요했다. 그는 촌장에게 마을을 개선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그것은 대담하고 용감한 제안이었고 특히 막 도착한 외부인에게서는 더욱 그랬다.
그는 집과 전반적인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로는 당분간 흥분된 감정을 접어두었다. 그는 그 인간이 변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지만 상황을 염두에 두라고 엄하게 상기시켰다. 방금 도착한 손님이 갑자기 집을 리모델링하고 싶다고 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불안해할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었고 그는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문제를 알아차렸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안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모두가 계속 다치기만 할 것이다. 그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외부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준비를 미룰 여유가 없었다. 마사는 전생에서도 참견하기를 좋아했지만 전력을 다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받아준 마을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비록 실수를 하더라도 그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치 시골 철물점에서 일하며 키웠던 신념처럼. 그의 열정과 결의를 존중하며 토로는 그가 가장 먼저 다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결국 그가 얼마나 진지하고 성실한지는 그의 눈에 명백히 드러났다. 촌장 또한 마을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고 그들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신뢰에 감사하며 마사는 가장 눈에 띄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말은 쉬웠지만 행동은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자신의 스킬 목록을 다시 확인하며 일에 착수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가 받은 능력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가 본 적 없는 것들도 있었는데 아마도 선천적으로 개발된 것 같았다. 너무 많아서 그는 하나씩 모든 것을 시험해보기로 결정했다. 반짝이는 눈으로 그는 손도끼를 감정했고 도구의 상세한 설명을 보았다. 품질에 놀라 그는 빌린 것을 부수지 않도록 조심했다. 스킬들은 사전 경험 없이도 작동하는 것 같았다. 목록을 스크롤하며 그는 유용할 만한 다른 것들을 찾았다. 마사는 자신의 능력 중에서 도구가 필요 없는 벌목 스킬을 보았다. 그는 나무에 다가가 회의적이었지만 시험해보고 싶어 했다. 단지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그는 무언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놀랍게도 나무는 밑동이 완전히 깨끗하게 잘려 한쪽으로 쓰러졌다. 거의 그에게 쓰러질 뻔한 것을 제외하고 그 스킬은 그의 마나의 6분의 1을 소모했다. 그것이 1레벨 스킬을 사용하는 대가였지만 아무런 문제는 없는 것 같았다. 당분간 농사와 대장 기술은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는 가공 유형의 능력에 눈을 돌렸다. 그의 목록 중에는 석공술이 있었는데 현재 작업에 유용해 보였다. 이전처럼 그는 그것을 작동시키기 위해 어떤 도구도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는 땅에서 돌을 집어 정육면체로 만들 작정이었다.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모양이 바뀌었다. 표면은 거칠고 10분의 1을 사용했으니 크기에 영향을 받는 것 같다. 다음으로 방금 베어낸 나무를 그 목적에 딱 맞는 스킬로 말릴 것이다. 석공술과 레벨이 같아서 둘의 효율을 비교할 수 있다. 나중에 나무줄기를 주요 재료로 사용하고 싶지만 아직 수분을 제거해야 한다. 보통은 도구 없이는 몇 년, 비싼 장비로는 몇 달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 스킬은 순식간에 해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 시험 삼아 아까처럼 손을 내밀었다. 해가 지려할 때 메이는 마사를 저녁 식사에 데리러 숲에 있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그가 통나무에 깔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본다. 그는 홉고블린과 싸웠을 때보다 확실히 상태가 더 나빴다.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마나 고가림이 틀림없고 그는 무리한 것 같다. 그렇긴 해도 그의 작업물에는 거의 왜곡이 없었고 나무를 쓸 만한 목재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기절한 것이 부끄럽긴 했지만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그들은 메이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는 그 아이의 어머니를 처음으로 만났다. 그녀는 자신을 루루라고 소개하며 집에서 편히 지내라고 말한다. 늘 그렇듯 아이는 그가 어떻게 자신을 홉고블린에게서 구했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환영 파티 시간이었고 모두 자리에 앉았다. 그들의 집은 호화롭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의 집이라 불릴 만큼 비바람을 막아줄 것이다. 다시 한번 그들의 친절은 끝이 없었다. 토인족의 환대 덕분에 이 새로운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제부터는 최선을 다해 충실한 삶을 시작하기로 다짐한다. 그들에게 진 빚을 얼마나 갚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온 힘을 다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내일 그는 마을의 주택 개량 계획을 시작할 것이다. 드디어 마을을 개선할 시간이 되었고 마사는 모든 것이 시작될 입구에 주요 인물들을 모았다. 첫 번째 순서는 그들의 집을 방어하는 울타리를 보강하는 것이다. 촌장님이 그가 돕는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말한 후 사람들은 흥분으로 술렁였다. 그들은 왜 하필 울타리부터 시작하는지 묻는다.
어떤 프로젝트든 안전이 최우선이고 나무벽은 몬스터를 막을 수 없다. 마사는 기초부터 정해진 높이까지 돌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 근처 절벽에 재료가 많고 정면에서 보면 훨씬 더 튼튼할 것이다. 한 사람은 그 많은 돌을 문까지 운반할 인력이 없다고 걱정하지만 그는 마을 전체를 둘러쌀 필요가 있어도 괜찮다고 말한다. 결국 그와 메이는 오늘 아침에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운반해왔다. 그는 자신의 차원 수납 상자 스킬로 수많은 돌과 바위를 꺼낸다. 그것으로 물건을 옮기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람들은 그가 그런 스킬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여전히 충격받았다. 이것만으로도 오해와 소문이 생기기 시작한다. 처음부터 슬롯에서 뽑은 희귀한 스킬 중 하나처럼 느껴졌기에 그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결심한다. 다음으로 그들은 이제 서로 도와 돌을 쌓아야 한다. 두어 명의 마을 사람들이 일을 시작했지만 프로젝트 리더에게 즉시 제지당했다. 그냥 쌓기만 하면 벽은 거의 힘을 가하지 않아도 무너질 것이다. 제대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는 모두에게 명확히 시범을 보일 것이다. 마사는 혼자서 전체 구역을 처리하며 모두에게 보여준다. 주된 차이점은 사용한 돌의 크기와 순서인데 이것이 전반적인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앞에서 보면 괜찮지만 강도를 고려할 때는 깊이가 실제로 중요하다. 서로 닿는 표면적을 최대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것을 늘리면 더 단단하게 맞아 손상되거나 움직이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쌓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벽의 품질에 큰 차이를 만든다. 그는 정착지가 커질 때를 위한 비결도 가지고 있다. 돌의 바깥층을 쌓을 때 성벽에서도 사용하는 뒤채움을 사용할 수 있다. 내부는 큰 돌로 안감을 대고 작은 돌로 채워서 빗물이 쉽게 통과하게 하여 튼튼한 울타리가 비바람을 별 어려움 없이 견디게 한다. 그건 더 고급 기술이고 지금은 더 간단한 것에 집중하면 된다.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된 그는 앞장서서 모두에게 자신의 단계를 따르도록 격려한다. 마사는 지금 잘난 척하고 있지만 예전에 상사들에게 늘 혼났던 것을 생각하며 웃는다. 바로 그때 다른 누군가가 잠시 이야기하자며 그를 불렀다. 그가 요리와 물 끓이기를 훨씬 쉽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마을의 여자들이었다. 그는 그들이 보통 마을 전체의 식사를 준비하고 불을 피워 요리한다고 들었기에 스토브를 만들고 싶어한다. 그들은 날카롭게 거의 위협적으로 그 일이 울타리 작업 후에 이루어지는지 묻고 그는 이것이 요청이 아니라 주방을 지휘하는 사람들의 요구라는 것을 깨닫는다. 어떤 현장에서든 그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순순히 울타리와 함께 스토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덕분에 큰 갈등을 겨우 피하고 대신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었다. 나중에 마사는 광장에서 여자들과 만난다. 그는 스토브의 석조 작업은 직접 처리할 것이지만 여전히 그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고 싶어하며 돌 외에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묻는다. 시작으로 그는 사용할 다른 재료들, 주로 점토, 풀, 모래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것들을 돌 사이의 틈에 채워 넣어 더 강한 구조를 만들 것이다. 풀과 모래는 점토와 함께 섞여 접착제 역할을 하며 너무 부서지기 쉬워지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메이가 그 임무를 이끌도록 배정되었고 그녀는 모두를 돕기 위해 앞장선다. 한편 마사는 다시 한번 모두에게 다른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말한다. 그가 묻자 그들은 깊은 나무 그릇과 식사용 도구를 요청했다. 그것은 만화를 너무 많이 소모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는 심지어 모두를 위해 테이블과 의자까지 만들어주기로 한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제작 스킬로 도움이 되고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료하는 데 며칠이 걸리겠지만 그는 시간을 들여 해내겠다고 약속한다. 날씨가 나쁠 때도 요리할 수 있도록 지붕이 있는 광장을 지을 수도 있다. 그의 자신감과 아이디어는 그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그의 놀라운 장인 정신에도 감명받았다. 그는 멋쩍어하며 별거 아니고 예전 직장에서 배운 것들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고 그들은 그가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해한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그냥 해야 할 모든 일을 했을 뿐이고 그것 자체로 고된 일이었다. 특별한 것은 아니었고 그저 끊임없이 몸에 무리가 가는 끝없는 일들이었다. 모든 것이 과거의 일이므로 그는 흥분해서 모두에게 당면한 것을 짓기 시작하자고 격려한다. 무거운 돌을 나르는 날들로 가득 차 있어 피곤했다. 다행히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보람 있었다. 머지않아 집들조차 단순한 오두막에서 나무 구조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 그릇과 도구도 순식간에 완성되었고 그는 심지어 그들에게 경작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그들은 마사가 혼자 사용하던 젓가락에 관심을 가졌다.
일하는 것은 항상 덥고 피곤했지만 진전은 계속되었고 토인족 마을은 곧 그가 도착하기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토로가 서 있었고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집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며칠 후 단단한 돌 바리케이드가 그들의 집을 지키기 위해 높이 서 있자 그들 모두는 승리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직접 지었다는 자부심과 놀라움이 뒤섞인 환호를 보냈다. 그들이 축하하고 있을 바로 그때 저녁이 준비되었으니 멈추고 빨리 오라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지붕 있는 광장은 마을 전체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북적였다. 이제는 훨씬 더 편안했고 특히 새 스토브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마사는 그들이 좋아해서 기뻤다. 포크가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쉽지만 젓가락을 좋아하는 것은 다행이다. 바로 그때 촌장님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그를 발견한다. 토로는 그가 한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지만 그는 모두가 함께 해냈다고 주장한다. 말로는 그들의 감사를 표현하기에 부족하지만 진심이 지금 그에게 드릴 수 있는 전부이다. 메이는 마을이 다시 그 덕분에 번창하는 것에 기뻐하며 그를 꽉 껴안기 위해 달려갔다. 그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그의 행복한 얼굴은 신들의 전당에 비쳤고 그곳에서 두 여신은 마리의 간섭 없이도 일이 잘 풀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전혀 틀리지 않았고 그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 청년은 11개의 스킬을 가지고 있으니 그녀가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는 스스로 더 많은 스킬을 얻었다. 간단히 말해 그는 인간들 사이에서 이례적인 존재이며 둘 다 처음부터 그것을 알아차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가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는 다르다. 헤스테는 그런 흥미로운 인간을 소환한 남편을 칭찬한다. 세계 문명과 문화는 10년 동안 거의 발전하지 않았다. 마사는 그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바꿀 열쇠이자 촉매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 청년은 정말 대단했다. 그들은 이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 비록 그는 이것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언젠가는 벽돌집을 짓고 제대로 된 마을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꺼내고 싶지 않지만 밖에서 보리를 보는 것이 지겨워져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실이다. 어차피 판타지 세계에 있으니 그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모두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근처 지역에 슬라임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절벽 옆에 군집이 있지만 그것들은 모든 것을 녹이는 위험한 생물이다. 마사는 이것이 바로 그가 바라던 조건이었기에 미소 지었다. 마을은 결국 위생과 청결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진지하게 임하려면 적어도 흙바닥을 위한 재료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갈, 소석회 그리고 흐린 물이 필요하기에 그는 모두에게 마을 근처에 바다가 있는지 묻는다. 갑자기 완전히 차갑고 조용해졌다. 그는 왜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메이는 바다가 근처에 있으며 사실 그들이 살던 곳인 그 방향에서 도망쳐왔다고 확인해준다. 메이는 그들이 바다에서 탈출했다고 밝힌다. 그 토인족 남자는 인간들에게 쫓겨났다고 덧붙이며 울기 시작한다. 그들의 고통을 느끼며 마사는 이 상황에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인간들에게 박해받았지만 토인족은 그를 진심으로 집에 받아들였다. 어색함을 깨기 위해 그가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는지 묻는다. 그는 정착지를 더 좋게 만들고 싶다면 해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그럼에도 그들이 온 곳은 그들에게 세상 전부를 의미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는 그들을 그곳으로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그는 혼자 바다로 갈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는 메이가 몰래 따라온 것에 놀란다. 그는 여정이 그녀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홉고블린을 이긴 것은 단지 그 짐승이 스스로 넘어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고블린 무리가 공격해와서 싸워야 한다면 까다로울 것이다. 그녀는 적어도 그 짐승들과 결투를 벌여야 한다. 나이든 토인족이 끼어들어 그녀가 전장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정에 참여하는 것이 위험할 것이라고 동의한다. 마을 촌장님을 보자 마사는 그가 배웅하러 와준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그 노인은 여정 동안 자신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갑옷을 그에게 준다. 그는 만약 마사가 옛 마을에서 살아남은 아인들을 보게 된다면 그들이 새로운 땅에서 안전하고 번성하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마사는 그의 요청에 동의하고 그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확신시킨다. 조용히 그는 또한 그 지역에 남아있는 수인들의 상황을 조사할 생각도 한다. 이로써 그는 메이, 루루 그리고 다른 이들을 촌장님에게 맡긴다. 그는 애정이 담긴 눈으로 그 토끼 소녀를 바라본다.
그가 작별 인사를 하고 자기가 없는 동안 얌전히 착하게 지내라고 말하자 어린 토끼는 운다. 모든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그는 정착지를 떠난다. 여정 넷째 날 그는 달리기 시작하며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풍경의 질주를 느낀다. 그는 몸에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며 지도 스키를 사용해 목적지를 파악해왔다. 어느 순간 그는 해가 지고 있는 동안 바다를 본다. 가는 길에 그는 다양한 몬스터들과 마주쳤고 쉽게 해치웠다. 그가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마차가 넘어진 한 무리의 남자들이 도움을 청한다. 그는 그들을 돕기로 동의하지만 그 남자들이 자신을 공격할 준비가 된 산적이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다. 그는 그들 모두와 싸웠고 결국 산적들을 물리쳤다. 이전에 마주쳤던 헛고블린에 비하면 그 무리는 장난에 불과했고 그는 주운 몽둥이로 그들 모두를 쓰러뜨렸다. 그는 산적을 다시 치려다가 사악한 인간들에게는 교훈을 줘야 한다는 여신의 말을 떠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치유 마법을 사용해 자신이 입힌 상처를 치료한다. 그는 차마 그들을 더 심한 부상을 입은 채로 둘 수 없었다. 그들을 살려주는 대가로 그는 그들의 전리품과 가장 원했던 무기를 얻는다. 그것은 윈인 거래였다. 그가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지도가 갑자기 반응했고 그가 찾던 해변 마을로 그를 이끌었다. 그는 이곳이 메이와 다른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었는지 궁금해한다. 이로써 그는 마을로 향하기 전에 짐을 챙긴다. 멀리서 그는 막루가 완전히 버려진 것을 볼 수 있다. 그가 더 걸어가자 그곳은 공격받고 약탈당한 것처럼 보였다. 마을에 가까워지자 그는 습격 중인 한 무리의 고블린들을 보고 충격받는다. 그들은 모두 그에게 주의를 돌리고 그에게 달려든다. 그는 가방을 떨어뜨리고 자신의 금고에서 검을 꺼낸다. 그는 그들을 자세히 살피고 그들 또한 헛고블린이지만 더 약한 놈들이라는 것을 알아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검을 뽑아 고블린들을 향해 휘두른다. 그는 산적들에게서 얻은 검으로 적들을 쉽게 베어버린다. 이것으로 그는 마침내 그의 유일한 전투 스킬인 검술 레벨 2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마법은 없다. 이것은 시스템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개발한 기술이다. 학창시절 그는 검도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이제 그 기본을 쉽게 사용해 싸울 수 있다. 그는 검도 실력을 선보이며 고블린들을 공격한다. 그들이 하나씩 쓰러지는 것을 보며 그는 얻은 검을 사용해 그들 모두를 끝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때 갑자기 고블린이 탄 멧돼지가 그의 방향으로 돌진해온다. 마사는 그 무리의 보스와 싸우고 있다. 그 짐승이 그를 향해 돌진하고 그는 충격에 대비한다. 그는 땅으로 날아가지만 즉시 다시 일어선다. 그 짐승이 다시 그를 향해 돌진한다. 숨이 차오르면서 그는 멧돼지를 조종하는 고블린을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게다가 멧돼지에 올라탄 고블린에게 검을 닿게 하기가 어렵고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멧돼지의 엄청난 돌진 속도에 날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이다. 바로 그때 마사는 무언가를 깨닫는다. 멧돼지는 속도를 내는 차와 같아서 관성이 붙으면 멈추기 어려울 것이다. 이 깨달음과 함께 그는 자신의 수납 공간을 활성화하고 큰 통나무를 꺼내 보스가 다시 공격하는 것을 막는 데 사용한다. 목재의 충격으로 고블린이 멧돼지에서 튕겨나간다. 이것은 마사에게 일을 끝내고 짐승의 가슴에 검을 꽂을 기회를 준다. 그는 검을 잡고 싸움을 마무리하기 위해 자신을 다그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지원군을 찾기 위해 그에게서 도망치려던 남은 고블린들을 향해 돌진한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들을 상대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당황한다. 바로 그때 달리는 고블린들의 방향으로 화살 세례가 쏟아진다. 위대한 왕국의 기사들이 도착하여 그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기사 중 한 명이 그의 신원을 밝히라고 요구하지만 그는 아직 싸움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집중할 수 없었고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조급해진 그 남자는 그에게 소리친다. 다른 기사가 끼어들어 부하를 대신해 사과한다. 그는 자신을 부대장 스미스라고 소개하며 고블린 토벌 퀘스트 때문에 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마사가 혼자서 고블린들을 처리해버려서 이미 늦은 것 같다고 말하며 그것이 믿을 수 없다고 덧붙인다. 마사는 그들을 구해준 것에 감사한다. 그는 마침내 자신을 소개하고 자원을 찾아 여행 중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기사들이 이 영토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한편 스미스는 마사가 토끼족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에게서 어떻게 정보를 얻어낼 것인가입니다. 그는 그 청년이 혼자서 무리의 우두머리를 물리쳤다는 사실에 감명받습니다. 그는 마사가 근처 마을 출신인지 알아보기 위해 대화를 이어가며 나이,
직업, 스킬 소유자인지 등 다른 사적인 정보를 묻습니다. 스미스는 그에게 기사단에 들어올 생각이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마사는 잠시 멈칫하며 그들이 자신을 영입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먼저 갚아야 할 은혜가 있고 그 때문에 여행을 떠나야 한다며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감명받은 스미스는 돈, 여자, 명예만 신경 쓰는 기사들과 달리 고귀한 목표를 가졌다며 그의 등을 세게 두드립니다. 그 청년은 이곳의 노인들이 어디로 갔는지 묻습니다. 기사는 고블린의 공격 때문에 근처 마을로 피난을 갔다고 대답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그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기 전에 마사는 먼저 고블린 시체를 처리하자고 제안하며 그가 도와줄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스미스가 어리둥절해하자 그는 시체를 들판에 방치하면 다른 짐승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썩으면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니 구덩이를 파서 시체를 태우고 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사들은 돕기 시작하며 시체들을 모읍니다. 마사는 짐승의 시체를 들판에 썩도록 방치하는 것을 보고 마을 쪽의 문명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앞장서서 시체를 묻을 완벽한 장소를 찾습니다. 그러다 뒤쪽에 숨겨진 공간을 발견하고 확인한 뒤 본 것에 놀랍니다. 한편 헤스테는 마사의 성장에 충격을 받고 사마리에게 처음부터 장면을 되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그 남자가 멧돼지를 타면서 고블린 보스를 물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헤스테는 그들이 파일에 가지고 있는 마사의 정보를 요청합니다. 그녀는 그가 중학교 3학년 때 전국 검도 대회에서 8강에 올랐다고 읽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복싱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업적이 전생자로 선택된 자들에게 평범한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제우스가 전생을 위해 그의 몸을 개조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마사는 전투 능력을 가질 운명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건축 외에도 짐승과 싸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리는 이 말을 듣고 안심하는 듯하지만 헤스테는 마사가 그들의 세계의 균형을 뒤엎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이대로 둔다면 마리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스미스와 그의 기사들에게 마을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들 덕분에 이제 집으로 돌아와 일상생활을 재개합니다. 하지만 그는 고블린들을 직접 처리한 것은 마사였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보답으로 그가 보여준 용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보상을 건네고 싶어합니다. 마사는 처음에는 망설이지만 나중에 받아들입니다. 스미스는 마을 촌장인 가브를 보며 그가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가브는 마을이 가난하기 때문에 현재 면제된 야간 경비 외의 지불은 제공하기 어려워 갈등하는 표정입니다. 마사는 돈 말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무 상자나 물 항아리를 받는데 훨씬 더 관심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스미스는 그가 원하는 것이 고작 그것뿐이라는 사실에 충격받습니다. 그 청년은 바닷물과 조개를 운반하는데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확인해줍니다. 스미스는 그가 재료를 찾으러 마을에 왔던 것을 기억하고 아직도 그것을 모으고 있는지 묻습니다. 마사는 다시 한번 확인하며 흙벽을 위한 재료가 필요하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스미스는 촌장을 보며 마사가 요구하는 것은 고블린으로부터 마을 전체를 구한 대가치고는 헐값처럼 들린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가브는 잠시 머뭇거립니다. 그는 나무 상자는 제공할 수 있지만 바닷가에 사는 사람에게 물 항아리는 필요 없다며 죽이꺼려합니다. 마사는 촌장이 그저 자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주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끼어들어봐 근처에 우물이 있으니 마을이 물이나 물 저장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가브는 그가 숨겨진 우물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마사는 좁은 길 끝에 있는 공터에서 우연히 수원지를 발견했다고 인정합니다. 이 때문에 촌장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수원지를 숨긴 혐의로 기사들에게 즉시 체포됩니다. 그동안 그들은 마을에 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촌장이 이기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마사가 길을 떠나려 하자 마을 사람들이 그를 막아섭니다. 그들은 지도자 없이는 어떻게 살아남을지 모르겠다며 그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혼란스러워하며 그는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그들의 촌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를 보내주지 않고 심지어 공격하려고 합니다. 보복으로 그는 그 남자의 얼굴을 때립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를 쓰러뜨리려 하지만 그는 자신을 해치려는 모든 사람을 제압합니다. 나중에 스미스는 난투의 결과를 봅니다. 마사는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공격해서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가볍게 말합니다. 고블린보다 쉬웠습니다. 스미스는 이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가 과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촌장에게로 시선을 돌려 공격의 배후에 그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마사를 죽이고 기사들까지 입막음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써 그는 촌장에게 마사에 대한 공격의 책임을 묻습니다. 법에 따라 그는 노예로 보내질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촌장은 자비를 구걸합니다. 노예가 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아서 그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사는 그의 반응을 보고 미소 짓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잊어줄 용의가 있으며 이는 사실상 형량을 가볍게 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복역해야겠지만 이것이 그들의 삶을 생지옥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촌장은 용서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마사는 그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첫째, 2년 전에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토끼족의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이어서 토끼족을 그들의 집에서 쫓아내기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용감하게 묻습니다. 촌장은 분노의 차이를 갈며 스미스에게 그 청년의 버릇을 고쳐놓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사는 그의 편을 들지 않고 대신 그에게 죄가 있는지 묻습니다. 바로 그때 엘도라는 기사가 촌장 앞에 서서 마사로부터 그를 보호합니다. 그 남자는 기사의 행동에 놀라는데 기사는 왜 2년이나 지난 문제를 파헤치려 하냐고 묻습니다. 마사는 토끼족에게 큰 빚을 졌다고 밝힙니다. 그들을 보며 마사는 엘도와 가브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는 그것을 파헤치기로 결심합니다. 토끼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는 마사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 엘도는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어차피 그 남자는 강해 보이고 조만간 진실을 강제로 캐낼 타입처럼 보입니다. 5년 전 새로운 왕이 막 즉위했을 때 그는 왕국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이 야망 때문에 주변 마을과 정착지들이 정복당했습니다. 그 마을 중 하나가 토끼족의 것이었습니다. 엘도와 가브는 그곳을 정복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성공했고 토끼족은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그 땅은 왕국에 흡수되었습니다. 보상으로 엘도는 기사로 승진했고 가브는 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결국 왕국의 탐욕이 토끼족의 땅을 삼킨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 중에 붙잡힌 토끼족이 포로로 잡혀 노예가 되었다고 더 밝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굴욕을 당하고 수치심에 고개를 숙인 채 살아야 했습니다. 격분한 마사는 아인들을 풀어주라고 요구합니다. 스미스는 그를 진정시키려 하며 침착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는 마사의 좌절감을 이해하지만 노예들은 이제 재산으로 간주되어 쉽게 풀어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 논리를 이용해 마사는 자신이 그들을 때리고 노예로 만들면 그들 또한 자신의 재산이 되는지 묻습니다. 스미스는 그의 논리가 결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마사는 애초에 그들이 아인을 노예로 삼을 수 있게 한 것도 바로 그 터무니없는 논리였다고 쏘아붙입니다. 스미스는 이 상황이 자신들의 권한박이며 노예제는 왕국의 법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분노로 들끓으며 마사는 그렇게 착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 정말 용납될 수 있냐고 소리칩니다. 그는 그들이 살인자에 불과하다면서 평등과 법을 입에 담지 말라고 금합니다. 분노를 터뜨린 후 마사는 감정에 휩쓸렸던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그가 걸어가는 순간 갑자기 포털이 열리고 손이 뻗어나와 그의 뺨을 세게 때립니다. 충격에 빠진 그는 여신을 보게 되고 그녀는 즉시 그를 포털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녀는 나라를 발전시키도록 돕기 위해 그를 이 세계로 데려왔는데 이제 그가 지도자들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그녀는 그의 행동이 그들 둘 다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두려워합니다. 마사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이 세계로 끌려왔으며 그 때문에 사랑했던 여인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고 반박합니다. 여신은 그의 말에 영향을 받지만 여전히 그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사는 혼자서 나라 전체와 싸울 수는 없다고 인정하며 물러섭니다. 하지만 마리의 표정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가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으니 비밀을 밝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돌아서려 하지만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여전히 대답을 요구합니다. 그녀는 손을 뿌리치고는 마침내 굴복합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는 그가 정말로 원한다면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사는 자신이 얼마나 강하다는 그녀의 주장에 혼란스러워합니다. 마리는 전생 중에 그의 몸이 마법을 다룰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를 다른 세계로 보낸 결과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마나 효율이 급격히 향상되었습니다. 그의 현재 마나 회복량은 대정령에 필적합니다. 그리고 무책임하게 사용된다면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마사는 자신의 몸에서 어떤 이상도 느끼지 못한다며 여전히 납득하지 못합니다.
여신은 그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의 만화는 압도적이라고 대답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가 달릴 때조차 그의 체력은 거의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의 만화는 또한 조작하기 훨씬 쉽고 그의 신체 능력은 그의 스탯이 나타내는 것 이상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사는 이 모든 예시들이 이전에 이미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전생 후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비정상이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여신은 동의하며 그의 레벨은 아직 낮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마법 레벨이 증가하면 그의 힘은 급증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마사는 마침내 이해하고 그녀가 그의 몸을 개조하는데 너무 과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후회하는 표정으로 사과한 뒤 다른 말 없이 사라지고 마사는 혼란 속에 남겨집니다. 다음날 아침 마사는 스미스를 만나 마을의 아인들이 풀려날 것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자신의 관할 구역 밖에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 정착지의 아인들은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마사는 다른 지역의 아인들의 상태에 대해 묻습니다. 스미스는 도시의 아인들에 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다고 밝힙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마사는 도시로 가서 당국의 다른 아인들의 행방에 대해 물어볼 계획을 세웁니다. 스미스의 이상한 표정을 눈치챈 마사는 무슨 문제라도 있는지 묻습니다. 스미스는 부인하며 단지 도움이 되어 기쁠 뿐이라고 말합니다. 마사는 협상이 실패하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스미스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회의를 주선했다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급히 요청합니다. 곧 그들을 도시로 데려갈 마차가 도착합니다. 마사가 다가가면서 그들이 어떤 종류의 도시로 향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스미스는 기사의 도시 포르탈룸으로 간다고 대답합니다. 그들이 가까워질수록 마사는 도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미스는 동의하며 요새 도시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방어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그는 기사의 도시를 기본적인 지식과 이생이 부족한 어촌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사의 도시에서도 짐승 시체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것이 그들 세계의 기준인 것 같고 이 점이 그를 극도로 괴롭힙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아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기사들은 그가 혼자 이상하게 웃는 것을 보고 불안해합니다. 그들은 이제 평의회로 향하고 있으며 협상을 위해 도시의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므로 그는 문에서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미스는 경비병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길드카드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사는 갑자기 긴장한 표정을 짓습니다. 포르탈라인 모험가 길드에 도착했을 때 스미스는 길드카드가 없는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는 12살이 되었을 때 카드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 청년을 게으름뱅이에 비유합니다. 당혹감보다도 마사는 길드카드가 없어서 전생자라는 비밀이 밝혀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길드 접수원이 그를 환영하며 앞에 있는 마법도구 위에 손을 올려놓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그것이 자동으로 길드카드를 생성하는 것에 감탄합니다. 접수원은 길드카드가 신들이 내린 기술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사기나 위조는 처벌받을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또한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있지만 이름, 등록된 길드, 범죄 기록은 숨길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 더욱이 이 정보는 신원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소유자가 사망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마사는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개인정보 보호가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에 꽤 놀랍니다. 절차가 끝난 후 그녀는 그에게 길드카드를 건네줍니다. 그가 그것을 받자 그의 뒤에 있던 두 기사는 그의 스탯을 보고 싶어 흥분한 듯 보입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자신의 세부 정보를 표시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는 무심하게 카드를 보며 단지 상태창을 인쇄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두 기사는 그의 카드에 열거된 스킬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스킬을 숨기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충격받은 기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등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보통 모험가는 한두 개의 스킬만 가지고 있지만 그 청년은 그들이 본 적 없는 수많은 칭호를 카드에 가지고 있습니다. 마사는 그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지켜주고 넘어가 달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동의합니다. 그의 스킬 세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는 그들 역시 도시의 지도자에게 할 만한 그럴듯한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지 논의합니다. 그의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 처벌받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은 마침내 회의가 열릴 시청에 도착합니다. 접수원이 그들을 환영하며 마사의 회의를 위해 제1회의실로 가라고 안내합니다. 홀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은 후 그들은 모두 안도하면서도 신문받을 압박감을 느낍니다. 회의실로 걸어가면서 스미스는 마사가
도시의 대표인 기사단장을 만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보통 이런 종류의 회의는 불가능하지만 지도자가 마사를 흥미롭게 생각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방에 도착하고 입장을 허락받습니다. 마사는 통치자 랜스를 만납니다. 그는 즉시 그의 존재감이 다른 기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보아 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는 지도자에게 다가가 아련을 허락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랜스는 아인들을 해방시키고 싶다는 그의 의제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으니 잡담은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랜스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종류의 요청에는 교환할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태도로 보아 그는 돈으로 이야기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는 마사가 그에게 무엇을 제공할지 궁금해합니다. 마사는 너무나 침착하고 속을 읽기 어려운 눈앞의 통치자를 조용히 관찰합니다. 비열한 수법 없이 마사는 이것이 도시가 세워진 이래 가장 큰 거래가 될 것이므로 자신의 패를 보여주기로 결심합니다. 침착하고 진지하게 마사는 도시에 대한 자신의 제안이 바로 그의 방대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랜스는 그의 모호한 제안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마사는 자신의 지식으로 사망률을 낮추고 위생과 식량 공급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더욱이 그는 생산성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자리를 늘릴 것입니다. 허락된다면 승차감이 얼마나 덜컹거렸는지 알아차렸기 때문에 마차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차에는 충격을 흡수하고 승차감을 더 부드럽게 만드는 스프링 장치가 부족합니다. 그는 자신의 발전된 지식으로 더 편안하고 효율적인 마차를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또한 말들이 맨발이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입니다. 그의 논의는 랜스의 비서가 나타나 무언가를 보고하면서 중단됩니다. 랜스는 마사에게 그가 제공하는 지식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개선이 도시에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은 그가 아직 신뢰도가 없고 내놓을 확실한 담보도 없기 때문에 그를 믿을 수 없습니다. 확신에 찬 어조로 통치자는 실질적인 자산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신뢰하기를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먼저 그 남자가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을 사람들과 그가 마사를 더 신뢰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에 혼란스러워진 마사는 기사단에 들어가라는 뜻이냐고 묻습니다. 랜스는 이미 그가 스미스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을 들었기에 그 가능성은 포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는 그에게 결과를 요구하며 그가 지식의 결실을 보여줄 때까지 포로로 잡힌 아인들을 풀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시적인 결과가 있을 때까지 그곳에서 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두에게 거짓말을 한 죄로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며 그는 마사에게 자신의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협상할 의향이 있는지 다시 묻습니다. 마사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동의했고 이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랜스는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도시의 위생과 마차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는 아주 작은 결과라도 보이면 아인들을 그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가 놀란 것을 보고 그는 사서와 함께 서류 작업을 검토하라고 재촉합니다. 마사는 통치자가 이렇게 관대한 제안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랜스는 그저 관점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관점에서는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수인들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이익까지 남는 좋은 거래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전쟁이 약자들을 가두었을 뿐이며 그것은 침략에 불과하다는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사는 도시의 지도자가 전혀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따뜻하게 미소 짓습니다. 랜스는 흩어져 있는 아인들을 모아 해방시키라는 포고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그들은 분명 반대 세력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마사에게 혹시 그들의 포고령에 반대할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 젊은 남자는 신이 나서 계책을 생각해냅니다. 고심 끝에 그는 아인들의 자유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결투를 신청하겠다고 제안합니다. 만약 그들이 진다면 불평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랜스는 그 제안이 흥미롭게 들렸기 때문에 갑자기 활기를 띱니다. 그것은 볼만한 구경거리가 될 것이고 이렇게 즐거웠던 적은 오랜만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만으로는 분명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사의 도시이므로 가장 강한 자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가장 강한 자를 이긴다면 그는 분명 정점에 서게 될 것이고 아무도 그의 소원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마사가 크게 놀라도록 자신의 검을 잡습니다. 랜스는 그가 혼자서 고블린 무리를 쓸어버린 후 자신의 상대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젊은 남자에게 검을 겨누며 결투를 신청합니다. 마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그는 기사단장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특히 그가 자신과 싸우는 것을 무척이나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서는요. 이것이 그를 두렵게 해서 그는 통치자가 다치면 곤란할 것이라고 말하며 아무렇지 않게 거절합니다. 하지만 랜스는 이미 결심했고 스미스에게 그들의 결투를 위해 경기장의 일정을 확인하라고 명령합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마사는 결투에 동의하고 날짜만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어서 모두와 함께 위생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곧바로 그는 왜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지와 같은 기본사항에 대한 학습 시간을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모든 사람에게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기사들은 부하들을 모으기 시작하며 방을 나섭니다. 마사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보며 만약 수업에서 도망치려 한다면 분명히 개인 교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좌절감을 보고 그는 기사들에게 도시의 지도자로서 모두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기 위해 먼저 위생을 배워야 한다고 꾸짖습니다. 랜스는 그의 철저함을 칭찬하며 자신이 훈련하는 동안 나머지 일은 그에게 맡깁니다. 하지만 그는 통치자 역시 배워야 하므로 방을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잠시 후 마사는 위생에 대한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는 쓰레기를 책임감 있게 버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상세히 설명합니다. 야외에 방치된 쓰레기는 질병을 옮기는 곤충과 쥐를 끌어들일 것입니다. 질병을요. 그래서 그의 수업을 요약하자면 물을 끓이고 고기를 익히고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씻어야 합니다. 이 수업은 기본적인 인간 생존 기술이지만 기사들을 보니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랜스는 그가 괜찮은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명받았지만 이생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심합니다. 마사는 적절한 위생을 따르는 것이 유아부터 성인까지의 사망률과 질병률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외에도 그들은 역병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랜스는 그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들의 연구센터에서는 역병의 가능성에 대해 수집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즉, 그것에 대한 정보의 가치가 너무 커서 그들의 거래가 공정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혼란스러워하며 마사는 왜 그들에게 좋은 거래가 문제처럼 들리는지 묻습니다. 통치자는 자신의 직업상 빚을 지는 것은 성미에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사는 그가 참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봅니다. 그는 겸손을 그만두고 대장간을 사용해도 되는지 묻습니다. 그는 마차를 개선해야 하고 시험해 보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랜스는 그에게 허락하고 아침 일찍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겠다고 합니다. 랜스는 제대로 된 대장간은 있지만 숙련된 장인이 없다고 덧붙입니다. 그는 그들이 국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재능 있는 자들은 대도시에서 채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재고로 많은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창고를 방문했을 때 마사는 사람들을 모아달라고 요청하며 누구든 상관없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는 모든 재료에 대해 전면적인 재고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좌절하며 그는 어떤 장인도 그런 작업장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기사들을 동원하여 재고를 세고 얼마나 더 필요한지 재고 조사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또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재료의 손상이나 결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동안 창고도 청소해야 합니다. 그때 랜스가 그의 주의를 끕니다. 그 남자는 기사단으로서 자신들의 자원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사는 그의 말에 더욱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건들은 흩어져 있고 곳곳에 먼지 쌓인 물건들이 보입니다. 그는 이전에 철물점에서 일했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고향에서는 수만 개의 품목을 재고로 관리했습니다. 만약 숫자 하나가 틀린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흥분한 그는 통치자에게 뒷창고를 티끌 하나 없이 청소하라고 명령합니다. 갑자기 위압감을 느낀 랜스는 즉시 동의합니다. 마사는 이제 가장 진지한 모드에 돌입하여 재고 관리에서 완벽한 기술을 선보이려 합니다. 잠시 후 그는 기사들을 이끌고 작업장을 다시 정리하는 일을 맡습니다. 그는 그들을 이끌어 물건을 정리하고 청소하며 재고가 정확하게 파악되도록 합니다. 그들은 밤새 그 일을 마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작업이 얼마나 개선되고 진전되었는지에 감명받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재고 목록을 보고 흑강, 주홍광, 미스릴과 같은 판타지 재료의 양에 압도당합니다. 그는 창고 안에 재고가 너무 많아 도시 재정의 낭비라고 말합니다.
불행히도 사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광석의 선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서는 그것이 장기 조달 계약 때문이라서 선적을 중단할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계약은 그들이 도시에 오기 전에 이미 체결되었고 앞으로 1년 더 지속될 것입니다. 상황을 고려하여 마사는 먼저 광석을 사용해서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가공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들어본 적도 없는 수많은 광석에 대해 들었고 만약 다른 비율로 시험해본다면 놀라운 합금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서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자 그는 다른 재료들을 함께 섞으면 다른 금속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구리와 주석을 섞으면 청동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청동을 사용하면 간단한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금속을 섞어 합금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고 스테인리스 강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합니다. 비서는 정말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마사는 더 간단한 설명으로 풀어줄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는 광석들이 다른 금속만큼 강하지 않아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약한 금속에 다른 금속을 섞으면 새로운 특성을 가진 금속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서는 마침내 이해하고 만약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면 아마추어 장인이 작업장을 다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깨닫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그는 경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추론합니다. 그는 서류를 처리하고 장인을 찾기 위해 창고를 떠납니다. 혼자 남은 마사는 대장 기술을 시험해보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다가 생각만으로 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 기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고려하면 그것은 거의 사기 스킬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무기를 얼마나 세밀하게 만들 수 있는지 시험해봅니다. 그는 창고 안에 광석을 사용하여 철로 만듭니다. 그는 이 기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기에 희죽 웃습니다. 철로 먼저 작은 무기를 만들까 고민합니다. 그는 테이블에 걸려있는 칼을 보고 하나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근처의 대장간을 본 후 그는 마침내 자신을 위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을 녹여 망치로 두드려 칼을 만듭니다. 그는 원하는 무기의 형태가 될 때까지 그 과정을 반복합니다. 잠시 후 그는 물통에 금속을 식힙니다. 갑자기 랜스가 그의 뒤에 나타나 마사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 외에 무기까지 만드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마사는 그의 기척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 남자는 정오부터 마을에 있었고 재고 확인을 마치고 칼날을 갈기 위해 작업장에 들렀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젊은 남자에게 창고 주변의 고물보다 더 나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지 묻고 자신의 실력을 시험하기 위해 단장에게 하나 만들어 달라고 제안합니다. 최근 그의 검은 너무 무뎌져서 아무리 갈아도 칼날이 망가지고 이가 빠졌습니다. 이 문제는 때때로 그의 결투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는 뛰어난 검술 실력 덕분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의 좌절감을 이해한 마사는 그의 검을 살펴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제안합니다. 덧붙여 그는 작업대에 있는 재료들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마사는 그것들이 결합하면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부품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작업 중인 장치는 무거운 물건을 드는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랜스는 혼란스러워 보이며 마사가 작업 중인 장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비록 계약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마사는 그것을 시험해보고 싶어합니다. 그는 다음날 장치를 완성하고 공개할 것이니 랜스가 와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어쨌든 궁금하다며 동의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사는 다시 장치 작업에 착수하며 집중할 수 있도록 단장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합니다. 랜스는 작업장을 나가기 시작하다가 다시 뒤를 돌아봅니다. 그는 그 남자가 매우 열정적이고 흥분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처음 검을 잡았을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밤이 되자 마사는 마침내 작업하던 장치를 완성합니다. 그는 약간 과했지만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자신이 유용하다고 느끼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일 그는 마을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실현시킨 노고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외에도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든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이생에 대한 수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는 또한 제작에 대한 속성 과정을 추가할까 고민 중입니다. 아침이 되자 마사는 낯선 여인의 얼굴을 보고 잠에서 깹니다. 잠시 후 그는 그녀가 기사단의 전령임을 알아봅니다. 그녀는 기사들이 모두 공부하느라 바빠서 자신에게 모든 심부름을 떠넘겼다고 불평합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전하고 3일 후에 있을 랜스와의 결투를 상기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아침에 훈련장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녀는 랜스가 진정한 전투광이기 때문에 그들의 통치자 같은 남자에게 도전하는 것은 상당히 용감한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랜스가 그를 좋아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코 쉬운 결투가 아닐 것이므로 준비를 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녀는 또한 그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결투 동안 유료팀을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그는 유료팀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조심할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그녀는 결투가 흥미진진해 보이고 오랫동안 결투를 보며 이런 스릴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마사는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무언가를 시연해야 하니 마을 광장으로 모든 사람을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잠시 후 랜스와 그의 기사들은 마을 광장에서 마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마사가 우물에서 나오며 랜스가 이미 와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통치자는 그가 전날 밤에 작업하던 장치가 이미 우물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밝은 목소리로 그는 모두에게 가까이 모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새로운 장치로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을 시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사용법도 매우 쉽습니다. 시연을 시작하기 위해 그는 무작위로 여성 마을 주민 한 명을 불러 시험해보게 하며 여성과 아이들도 이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먼저 펌프 구멍에 물을 좀 붓습니다. 이렇게 하면 틈이 채워져 공기가 제거되고 진공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진공은 아래의 물을 파이프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런 다음 레버를 위아래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물에서 물이 나와 양동이로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경외심에 차서 그 과정을 일종의 마법에 비유합니다. 결과에 만족한 마사는 그 도구가 펌프라고 불린다고 설명합니다. 선구적인 펌프가 성공했으므로 그는 그것들을 활용하기 위해 주요 도시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마차도 개선할 계획인데 지난번에 사용했을 때 정말 중세시대 같았고 이것이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사는 마차의 하부를 검사하고 그것이 바닥을 관통하는 금속 차축과 바퀴가 부착된 상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봅니다. 마차를 개선하려면 승객 공간을 바퀴와 분리해야 합니다. 상단에 프레임을 추가하고 좌석 부분을 거기에 매달아야 합니다. 그 후에는 앞뒤에 스프링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고 마사는 자신은 기초만 알고 있으며 진동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 시험해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기초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선진 지식을 이용하여 청사진을 만들고 나무를 매끄럽게 다듬고 부품들을 조립하여 마침내 마차의 몸체가 형태를 갖출 때까지 작업합니다. 첫 번째 시제품이 완성되자 그는 만화가 이미 다 떨어졌기 때문에 단장에게 마차를 타보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말에 연결하고 다른 기사가 시험 주행을 합니다. 마차가 움직이자 랜스는 그의 낡은 마차에 비해 거의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차감은 완벽하게 부드럽지는 않지만 편안하고 이전보다 훨씬 좋습니다. 마사는 현재 도시의 어떤 마차에도 없는 충격 흡수 서스펜션을 추가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설계에서는 좌우 바퀴가 스프링을 통해 단일 차축으로 연결됩니다. 스프링이요. 그는 또한 각 바퀴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작동하는 독립현가장치를 실험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가 미래에 시험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승객 부분을 9명에서 10명 정도 태울 수 있을 만큼 크게 만들 계획입니다. 랜스는 원정 중 여행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는 말에 매우 기뻐합니다. 마사는 일상생활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관리를 더 쉽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동의합니다. 개선된 마차에 대해 듣고 다른 기사들이 그것을 시험해보고 얼마나 편안한지 보기 위해 자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시험하느라 바쁜 동안 마사는 자신이 만든 다른 도구들을 보여주기 위해 랜스를 작업장으로 부릅니다. 그는 장인에게 그것들을 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사가 다른 것을 논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감지한 랜스는 그에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재촉합니다. 마사는 단장이 예리하다고 말하며 협상의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랜스는 동의하며 특히 많은 개선 사항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마을을 그렇게 많이 도운 대가로 마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마사는 수인과 인간 사이의 침략을 금지하는 협정을 맺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덧붙여 그는 그들의 잉여 광석 일부를 받기를 요청합니다. 랜스는 잠시 멈추고 분명히 그 조건들을 숙고합니다. 짧은 침묵 후에 그가 동의하자 마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이로써 양측에 상호 이익을 제공할 조약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랜스는 그것을 허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나라들은 똑같이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젊은 남자는 계속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마사는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랜스는 작별 인사를 건네며 다가올 결투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라고 말하며 멋진 싸움을 기대한다고 덧붙인다. 그 말에 마사는 진정한 전투광과 맞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등골이 오싹해진다. 그럼에도 마사는 랜스와의 협상이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된 것에 감사했다. 지금은 구두 약속일 뿐이지만 그는 랜스가 약속을 지킬 정직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지친 마사는 오늘은 이만하고 잃어버린 만화를 보충하기 위해 시기로 결심한다. 바로 그때 비서가 나타나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며 이생 강의에 대해 상기시킨다. 곧 더 많은 기사들이 도착해 그가 마을에 도입한 새로운 발명품에 대한 지도를 구한다. 모든 사람의 요구를 들어준 후 마사는 마침내 지친 하루를 마치고 쉴 수 있게 된다. 녹초가 되어 침대에 누운 그는 기초조차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는다. 그는 자격증을 딸 때까지 강사들이 참을성 있게 가르쳐주던 홈센터에서 일하던 시절을 떠올린다. 그는 문득 고향에 있는 모두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진다. 마사는 창문을 열고 가장 그리운 사람을 회상한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와 같은 하늘, 같은 달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녀가 아니면 사랑을 포기했다고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직접 말할 수만 있다면 마리가 그의 그리움에 죄책감을 느끼며 나타난다. 그녀는 사랑을 포기하고 싶고 작별 인사라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한탄하는 그의 말을 듣는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애써 무시하려 하며 자신의 경험을 몇 년 전 읽었던 사랑에 관한 시에 비유한다. 비극적이지만 그는 천천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다. 궁금해진 마리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묻는다. 마사는 그녀가 작고 사랑스럽게 다정했다고 묘사한다. 그는 자신에게는 첫눈에 반한 사랑이었다고 고백한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고 그는 그녀의 끈기에 반했다. 몇 달 후 그는 그녀에게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정 표현에 서툴러서 그의 말은 서투르게 나왔다. 그때 그는 그녀가 이미 몇 년 동안 다른 사람과 함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그는 집을 떠났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에게 미련이 남았지만 결혼식 날 그녀를 축하해 주었다. 이상한 점은 그가 나중에 토끼조 마을에서 같은 이름을 가진 소녀를 만났다는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메이였고 그녀를 보자 그는 충격을 받아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마리의 죄책감을 알아챈 마사는 괜찮다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두고 온 삶에 연연하는 것보다 상쾌하게 느껴진다고 말한다. 오히려 그는 새로운 목적을 준 마리에게 감사하고 있다.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온 마리는 동의한다. 어쨌든 그녀는 여신이고 그는 그의 역할을 위해 특별히 이 세계로 오게 된 것이다. 마사는 그녀의 자랑스러운 말투에 짜증이 나서 그녀를 쳐다보지만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따뜻한 미소를 발견한다. 그는 그녀가 그저 형편없는 여신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그녀가 사실은 멋진 여신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칭찬을 듣자 그녀는 다시 미소 짓는다. 그 광경에 마사는 행복해하며 일터로 돌아갈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다. 그는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마사가 다시 일을 시작하자 마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달을 바라본다. 3일이 지났다. 마사는 자신이 아는 것을 가르치고 공유하고 전파하느라 바쁘다. 한편 그의 남는 시간은 모두 전투 준비에 쓰인다. 마침내 랜스와의 결투의 날이 다가온다. 마사는 경기장으로 향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는 랜스가 있는 대기실로 가서 그것에 대해 물어본다. 랜스는 상대가 실제로 나타난 것에 감명받는다. 마사는 축제 한가운데서 주목의 중심이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랜스는 부하들이 단지 그가 검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할 뿐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마사가 새로 만든 검을 탐욕스럽게 바라보며 자신을 위한 것도 있는지 묻는다. 마사는 결투를 위해 맞춤 제작칼을 나눠주는 사람은 없다고 대답한다. 랜스는 검은 대검을 꺼내며 결투를 최대한 즐기겠다고 말한다. 마사는 그것이 더 단단한 광석으로 만들어졌지만 장인 정신은 빌려온 검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본다. 랜스는 상대에게 자신의 무기에 대해 묻는다. 마사는 자신의 새로운 검을 뽑는다. 랜스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이기면 그 새로운 검이 밤새도록 화제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마사는 반대로 시익 웃으며 최대한 봐주겠다고 말한다.
랜스는 자신에게 감히 그렇게 말했던 마지막 사람은 호되게 교훈을 얻었다고 말한다. 이 말에 마사는 긴장하며 랜스에게 저본 경험이 있는지 묻는다. 기사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는 아니지라고 말한다. 마사는 자신의 모든 철저한 준비가 소용없었을지도 모른다고 대답한다. 랜스는 마사가 한때 고블린 무리 전체를 쓸어버렸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는 많은 이들이 해낼 수 없는 위협이라고 말한다. 그는 상대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자신에게 덤벼들기를 원한다고 덧붙인다. 마사는 알았다는 듯이 미소를 짓는다. 두 사람은 함께 방을 나와 경기장으로 들어가고 거대한 군중의 우렁찬 환호를 받는다. 마사는 주위를 둘러보며 약간 압도된 기분으로 꽤 화려한 구역에 앉아있는 전령 장교를 발견한다. 두 전사가 마주서자 그녀는 그를 향해 미소를 짓는다. 이어서 사회자가 두 사람의 전투 시작을 선언한다. 심판은 경기가 단판 승부이며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한다고 설명한다. 관중은 기대를 안고 지켜본다. 승리는 한쪽 선수가 항복하거나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때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정정당당하게 싸우라는 지시를 받고 격돌이 시작된다. 전령소녀는 보좌관에게 지금까지의 싸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그는 그녀를 아가씨라고 부르는데 그녀는 그 호칭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녀는 마사가 전사처럼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가 비장의 수를 숨기고 있을 것이라 추측하며 싸움은 그 효과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두 전사는 계속해서 검을 부딪힌다. 랜스는 인간이 자신의 힘에 필적할 수 있을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마사는 그렇다면 그냥 자신이 이긴 걸로 합의할 수 있냐고 묻는다. 랜스는 웃으며 다른 공격을 가해 마사가 한 걸음 물러서게 만든다. 그는 발을 사용해 대장장이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랜스가 다가오자 마사는 뒤로 넘어진다. 그는 기사의 검이 자신을 향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마지막 순간에 피한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차 랜스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묻는다. 랜스는 그의 자세를 보고 그가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는 계속 공격하며 젊은이의 기술이 조잡하다고 지적한다. 마사는 검자루로 한 번의 공격을 막는다. 랜스는 그를 칭찬하면서도 계속 공격하고 마사는 필사적으로 각 공격을 피하려고 한다. 그는 실전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마리가 왕국 전체와 싸울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지만 지금 허둥대는 모습을 보니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의 계획에 필요한 것을 확인했다. 그는 지금이 최선의 수를 둘 때라고 결심한다. 시골역에서 얻은 경험, 배운 모든 것, 장인들이 가르쳐준 모든 교훈을 모두 활용할 것이다. 그는 손을 들어 스킬 아이템 박스 저장 공간을 활성화한다. 랜스는 공격에 대비하지만 대신 경기장에 커다란 통나무들이 비처럼 쏟아진다. 기사는 놀란다. 마사가 희귀한 스킬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는 없었다. 그는 여전히 대장장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는 통나무를 발판으로 사용할 계획인가? 랜스는 잔해의 중앙에 서 있다. 마사는 기회를 포착한다. 그는 다중 스킬 활성화를 사용하여 목공과 건축수를 시전한다. 나무 조각들이 갑자기 여러 개의 공성 무기로 변한다. 그들의 공성추는 모두 랜스를 향해 있다. 랜스는 자신이 공성 무기에 둘러싸인 것을 보고 아연실색한다. 마사는 제작 스킬의 장점 중 하나가 마음속에 그리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기뻐한다. 하지만 현재 그의 스킬 레벨과 만화로는 아직 기본적인 도구밖에 만들 수 없다. 그럼에도 그는 다중 공격이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 랜스는 이제 숨겨진 수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된다. 그는 검을 크게 휘둘러 기계들을 베어버린다. 전령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지켜본다. 한편 랜스는 이게 전부라면 실망스럽다. 그는 마사가 더 많은 아이템을 제작하기 위해 거리를 두려는 것을 보고 결정적인 한 걸음으로 그 틈을 부수기로 결심한다. 전령은 이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선다. 랜스는 싸움을 끝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지만 마사가 이제 거대한 석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는 이것이 처음부터 대장장이의 계획이었음을 깨닫는다. 그는 미리 그것을 만들었을 것이고 이제 랜스는 덫에 걸렸다. 화살이 발사되고 기사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는 검을 들어 화살을 정면으로 맞선다. 랜스가 온 힘을 다해 버티자 거대한 충격이 발생한다. 그는 마침내 검으로 화살을 튕겨내고 관중은 감탄한다. 하지만 그는 그 노력으로 지쳤고 마사가 이 기회를 틈타 자신에게 돌진하는 것을 본다. 랜스는 너무 지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 그는 팔을 거에 움직일 수 없다.
그럼에도 그는 검을 맞대어 마사를 제압하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마사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만큼만 검을 들어 올린다. 놀랍게도 그의 대검은 충격으로 금이 가고 산산조각난다. 마사가 승리자로 그 위에 서자 자랑스러운 자는 무방비 상태로 땅에 쓰러진다. 랜스는 이것이 처음부터 마사의 계획이었음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의 검이 대검을 벨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마사는 미소를 지으며 랜스의 검날이 이가 나간 것을 보고 나서야 자신감이 생겼다고 대답한다. 사실 그는 이전에 랜스가 빌려준 검으로 시험해보았지만 결투에서 랜스가 사용한 검과는 다른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도박이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벌고 랜스가 자신의 공격을 받도록 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그는 공성추와 거대한 활을 사용했다. 마사는 랜스가 화살을 피하는 대신 베어버릴 줄은 몰랐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그로 인해 랜스는 마사가 칼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멈칫했다. 랜스는 대장장이가 검술이 아닌 장인 기술로 자신에게 도전한 것에 감명받는다. 마사는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말한다. 저장 스킬을 활성화하며 그는 새로운 검을 꺼내고 결투 전에는 건네줄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것을 높이 들고 랜스에게 건네며 감사의 표시라고 말하며 미소 짓는다. 랜스는 할 말을 잃는다. 마사는 또한 이제 기사에게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랜스는 새로운 검을 몇 번 휘둘러 시험해보며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표정을 짓는다. 그는 마사에게 자신은 싸우기 위해 산다고 말한다. 모든 전투는 전율이다. 어떤 무기든 상관없이 모든 싸움은 그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고 왜 살아있는지를 상기시킨다. 그 결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모였고 그로 인해 그는 더욱더 검을 휘두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뒤를 돌아보고 아무도 자신과 겨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강해질수록 실제로 싸우는 횟수는 줄어들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덧붙인다. 어느새 그는 조직 전체를 운영하게 되었고 침략 전쟁에 얽매이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이 너무 상쾌하게 느껴졌다. 그는 오랫동안 이렇게 즐거웠던 적이 없었다. 그는 마사에게 새로운 검을 주었다고 해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고 한다.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성장을 의미하며 이는 랜스도 성장할 것이라는 뜻이다. 랜스는 다음번에는 더욱 강해질 미래의 랜스를 이겨야 한다고 말하며 재대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인다. 마사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다시 검을 맞댈 것임을 인정한다. 랜스는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사를 승자로 선언한다. 그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며 오늘부로 수인 노예들이 자유임을 선포한다고 덧붙인다. 그날 저녁 늦게 기사단 구역의 선술집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즐기고 있다. 엘담이라는 한 남자는 생산 계열 스킬이 전투에서 그렇게 빛을 발할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그는 스미스에게 목수 밑에서 훈련받는 것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엘담은 웃으며 마사가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스미스는 계속 마사를 칭찬하지만 엘담은 랜스가 바로 뒤에 서서 모든 말을 듣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긴장한다. 그들은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 돌아선다. 둘 다 긴장하며 그를 쳐다보지만 그는 진정하라고 말하며 사실은 그들과 이야기하러 왔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들이 마사를 도시에 데려온 사람들인지 묻는다. 그가 싸운 마사와 보고서에 나온 마사는 매우 달랐다며 그 대장장이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잠시 후 랜스는 모든 보고를 받았다. 기사는 젊은 대장장이가 자신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스미스는 그 능력치가 레벨 60에서 70 정도의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마사는 겨우 레벨 16이고 그의 능력치는 레벨 62인 스미스와 맞먹는다. 랜스는 이제 그들이 이 정보를 더 일찍 공유하지 않았는지 이해한다. 스미스는 그런 재능 있는 인재를 기사단에 영입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랜스는 마사의 경우에는 그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두는 것이 더 흥미로울 것이라고 반박한다. 그는 재대결을 약속했지만 여기서 그들의 관계를 끊는 것은 아쉬울 것이라고 덧붙인다. 랜스가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지만 그가 말을 끝내기 전에 전령이 도착한다. 그녀는 그가 단지 마사를 감시할 이유를 원할 뿐이라고 말한다. 랜스는 놀라며 그녀가 왜 여기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전령 노르드에 엮였다고 대답하며 랜스가 그녀의 삼촌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가운데 놀고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덧붙인다. 며칠 후 마사는 의회 홀 정문에서 수인들이 자유로워졌으니 이제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다. 랜스가 나와서 괜찮다고 말한다. 개혁은 이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수인들이 모이면 그들의 마을에 소식을 전할 것이다. 마사는 알겠다고 말하지만 기사가 왜 멍투성이인지, 이번에는 누구와 싸웠는지 묻는다. 랜스는 정확히는 반격할 수 없었다고 대답한다. 누군가 뒤에서 기사를 차며 먼저 주먹을 날린 것은 자신이라고 말한다. 마사는 그 사람이 전령인 것을 보고 놀란다. 랜스는 그녀가 자신의 조카인 아델이며 성격이 불같다고 설명한다. 아델은 만나서 반갑다고 말하며 오늘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한다. 마사는 그녀가 합류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한다. 랜스는 아델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하며 여자가 혼자 여행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걱정된다고 설명한다. 마사는 수인들이 돌아오면 마을을 확장하기 위해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옛단 마을은 도시 소녀가 살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델은 괜찮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사실은 재미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마사는 웃으며 그녀의 피 속에 랜스의 피가 확실히 흐르고 있음을 알아챈다. 그는 그녀가 손을 빌려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동의하지만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니 삼촌에게 준비하라고 경고한다. 기사는 놀라며 마사에게 무슨 뜻이냐고 묻고 마사는 수인들을 위해 정착지를 안전한 마을로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랜스는 망설이는 표정을 짓지만 아델은 단호하게 그에게 자신을 막지 말라고 말한다. 지친 기사는 굴복하고 마사에게 그녀를 보호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아델은 그에게 과보호한다며 소리친다. 랜스의 얼굴은 부드러워지며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사는 상황이 진정되거나 너무 힘들어지면 돌아와 기사들에게 손을 흔들겠다고 약속하며 아델과 함께 출발한다. 마사는 자신의 여정이 예상보다 길어졌지만 문제들을 해결하고 심지어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회상한다. 그와 아돌은 수많은 곳을 여행하며 밤에는 야영하고 경치를 즐기면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다. 마사는 무엇보다도 이제 곁에 강력한 동료가 생겼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그는 토인족에게 인사하고 그들 역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잠시 동안 그들에게 최신 소식을 전한다. 하지만 지금은 돌아와서 재회를 즐기고 싶을 뿐이다. 마리는 차를 마시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화면에 세계 개발 보너스가 부여되었다는 표시가 뜨자 행복하게 미소 짓는다. 마사는 촌장과 미래를 위해 인간에 대한 원한을 접어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촌장은 이제 마사의 기술이 인간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고 걱정한다. 마사는 이미 그들의 사령관과 이야기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그는 많은 수인족이 자유로워졌으니 이제 정착지를 확장하는 데 집중하자고 제안하고 자신의 비전을 선언하기 위해 일어선다. 그는 수인족의 도시를 건설하고 싶어한다. 다음날 아침 메이와 아델이 텐트에 있는 마사를 깨운다. 두 소녀는 그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는데 특히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먼저 출발하지만 마사에게 발표 장소에 늦지 말라고 재촉한다. 마사는 여전히 잠이 덜 깬 상태로 도시 건설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검토하기 위해 먼저 상태창을 확인한다. 그는 새로운 메시지를 보고 놀란다. 그것을 누르자 마리의 여동생인 에라가 그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그들의 세계에 기여한 공로로 더 많은 기술을 보상받았으며 그녀는 그가 미래 세대를 위해 그들의 세계를 더욱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기를 희망한다. 에라의 발견으로 마사는 이제 신들의 전당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마리보다 더 책임감 있어 보이는 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뻐하는데 여신은 그 감정을 못마땅해 한다. 그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성취하면 더 많은 기술 업그레이드를 받을 것이라고 결론짓고 시간을 들여 그의 모든 새로운 기술을 검토한다. 아돌린이 더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에게 소리치러 돌아올지도 모른다. 잠시 후 마사는 집회 장소로 가서 수인족에게 그들의 정착지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이제 다른 수인족들이 인간들로부터 자유로워졌으므로 인구가 3배로 늘어날 것이며 식량 상황, 방어벽 그리고 다른 편의 시설들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그들의 마을 근처에 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한다. 토인족들은 자신들만의 힘으로 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그가 어떤 종류의 도시를 구상하는지 묻는다. 마사는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답하며 수인족이 안전하고 행복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도시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의 선언에 모두가 미소를 짓고 모든 사람들이 즉시 그를 돕기로 동의한다. 마사는 그들이 의심 없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보고 죄책감을 느낀다. 그는 진지한 어조로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완전히 신뢰한다면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다고 그들에게 털어놓는다.
완전히. 그는 자신이 다른 세계에서 왔으며 신에 의해 그들의 세계로 오게 되었다고 밝힌다. 사람들은 침묵에 잠겨 마사는 자신의 이야기가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이내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어떤 세계에서 왔는지 어떤 신을 만났는지 질문하기 시작한다. 아돌은 그가 문화와 지식면에서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를 감안할 때 그의 이야기가 앞뒤가 맞는다고 인정한다. 마사는 모두에게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빨리 믿을 수 있냐고 묻고 그들은 신들이 관련되어 있을 때는 믿기 쉽다고 말한다. 마사는 신들이 흔한 세상에서는 자신과 같은 이야기가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깨닫는다. 촌장 또한 그가 나서서 그들을 보호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뢰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로 인해 마사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의 세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캐물어 그를 성가시게 한다. 마사는 저녁 식사를 하며 자신의 세계에 대해 모든 것을 공유하겠다고 약속하여 열광적인 군중을 진정시킨 후 모두의 주의를 앞으로의 일에 돌린다. 그는 밭을 개간하고 텐트를 확장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각 사람에게 임무를 할당한다. 아델과 메이는 자신들의 역할을 기다리며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그가 망설이자 눈에 띄게 짜증을 낸다. 마침내 그는 그들에게 소석회를 생산해 달라고 부탁하며 그것을 건설의 비밀 병기이자 다른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일이라고 칭한다. 이는 아델의 자존심마저 만족시키는 책임감이었다. 마사는 그들에게 필요한 가마와 요리 도구를 보여주며 안에 조개 껍데기를 넣고 아래에 장작을 넣고 불을 붙이라고 지시한다. 그는 가마 옆에 있는 풀무상자를 가리키며 그것을 펌프질하면 파이프를 통해 공기가 들어가 용광로에 산소를 불어넣어 온도를 1000도까지 올린다고 설명한다. 소녀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그는 물이 거품을 내며 끓는 것은 100도를 의미하고 점토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은 약 1000도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설명해준다. 그는 그들에게 이 열에 대한 지식을 책임감 있게 안전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라고 촉구하며 기술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불행을 가져다 줄 수도 있으므로 항상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그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에게서 배운 기술을 조심스럽게 다룰 것을 그들에게 요청했다. 메이가 실패해도 괜찮냐고 묻자 마사는 실패는 배움의 일부이며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고 안심시키며 두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아돌과 메이의 얼굴은 그가 그들에게 보여준 신뢰로 빛난다. 마사는 용광로를 데우기 시작해야 한다고 알리고 새로운 마을을 위한 땅을 개간하러 떠나기 전에 초기 단계를 안내한다. 현장에서 그는 블록으로 평평한 바닥 구역을 만들며 지쳐서 땀을 뻘뻘 흘린다. 그는 만화가 회복되는데 6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며 이 속도로는 마을의 모든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데 며칠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토록 지치는 반복 작업에 대한 생각에 그는 공포를 느끼고 다른 해결책을 찾기 시작한다. 그의 시선은 근처 절벽에 닿고 그 아래에서 메이와 토인족과 함께 보냈던 시간을 기억하며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절벽 끝으로 달려가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아래에는 슬라임들이 시야에 들어온다. 마사는 슬라임을 마을로 데려와 그곳에 둘 계획이라고 발표하자 모두가 걱정한다. 촌장은 슬라임이 몬스터라는 점을 지적하며 그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마사는 하수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면서 그 본성을 연구하고 싶다고 설명한다. 그는 포르탈룸에서 일부 몬스터가 인간과 공존할 수 있다는 문서를 본 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나무나 돌처럼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 마사는 속으로 슬라임을 이용해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말하지 않는다. 촌장은 몬스터를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개념에 감명받는다. 마사는 슬라임이 얼마나 많이 소비할 수 있는지 관찰하고 안전한 취급 방법을 확립하고 싶다고 자세히 설명하며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대 도마뱀을 키울 추가 계획도 공유한다. 제안을 고려한 후 촌장은 마사가 마을에 슬라임을 두는 것을 허락하고 이는 그를 기쁘게 한다. 다음 며칠 동안 마사는 슬라임을 연구하여 자신의 몸 높이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풀과 나무를 먹여 실험하며 그것이 천천히 흡수하고 용해하는 것을 관찰한다. 며칠 동안 같은 먹이를 준 후 그는 그것이 계속해서 물질을 먹고 소화하지만 그것에 실증을 내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아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는 슬라임이 음식물 쓰레기를 소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어느 날 한 토인족이 마사에게 슬라임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알린다. 걱정이 된 마사는 자신의 애완 슬라임에게 달려가 그것을 집어들자 쪼그라들고 뻣뻣해진 것을 발견한다. 그는 그것이 너무 건조해져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연못에 넣자 작은 생명체는 되살아난다. 나중에 토인족들이 대규모 번식 실험을 위해 더 많은 슬라임을 가져온다. 모든 관찰을 통해 마사는 가설을 세운다.
슬라임은 더러운 물 속에 불순물만을 분해한다는 그의 발견에 근거하여 세계의 자정작용 메커니즘이다. 애완 슬라임을 통해 마사는 발견의 기쁨을 느낀다. 어느 날 메이가 슬라임을 애완동물로 키워도 되냐고 묻는다. 마사는 슬라임이 유용하지만 여전히 잠재적으로 위험한 몬스터라는 것을 설명하기 어려워하며 망설인다. 마지못해 그는 그녀에게 키울 수 없다고 말한다. 나중에 마사는 곧 목재와 다른 자재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계산하고 다시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촌장에게 알린다. 촌장은 그가 가는 것을 허락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까지 한다. 마사는 촌장에게 채집팀에게 묘목과 씨앗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하며 나무는 자라는데 몇 년이 걸리지만 베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들이 숲의 나무를 사용하는 만큼 풍부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숲과 산에 무언가를 되돌려줌으로써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촌장과 아돌은 그가 항상 10걸음 앞서 생각하는 것에 감명받는다. 마사는 그들에게 열매 맺는 나무에 집중하고 산에 심기 전에 마을에서 허리 높이까지 키우라고 지시한다. 촌장이 마사에게 언제 떠날 것인지 묻자 마사는 준비되는 대로 떠날 것이라고 보고하며 아델이 동행할 계획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혼자 간다고 분명히 말한다. 다음날 아침 메이와 아델은 그와 함께 여행하기 위해 마을 출구에서 마사를 만난다. 메이는 약초와 식물에 대한 지식 때문에 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아돌은 그와 함께 시야를 넓힐 수 있는데 뒤에 남지 않겠다고 고집한다. 소녀들은 힘을 합쳐 그가 안 된다고 해도 따라갈 것이라고 선언하고 마사는 그들이 자신의 지시를 따른다는 조건하에 마지못해 동의한다. 숲속을 걸으며 마사는 그들의 임무가 나무뿐만 아니라 돌과 다른 재료, 특히 먹거나 약으로 쓸 수 있는 씨앗과 묘목을 모으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하므로 그것들을 키우고 싶다는 소망을 강조한다. 소녀들이 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자 그는 자신의 세계에서는 인간이 너무 많이 발전해서 많은 생물이 멸종했고 이로 인해 인간이 너무 강력해지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두 번째 삶의 기회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소중한 것처럼 살고 싶다고 말한다. 소녀들은 그를 오글거린다고 말하지만 그가 그런 이상을 지키는 것을 보고 기쁨을 느끼며 여정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생각에 들뜬다. 잠시 후 아돌은 거대한 통나무 더미를 모으다가 마사가 시야에서 사라진 것을 깨닫는다. 메이는 마사가 다른 곳으로 갔다고 알려주고 아돌은 그 남자가 나무를 베기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의향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때 메이는 토끼 귀로 멀리서 검이 휘둘러지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가자 마사가 거대한 괴물의 목을 베고 그 머리가 몸에서 날아가 아돌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본다. 아돌은 혐오감에 얼어붙은 채 손으로 머리를 잡고 나중에 마사는 아돌의 보복 공격으로 멍이 들어 창백해져 있다. 마사는 사과하며 거대한 괴물이 자신을 공격했다고 설명한다. 메이는 놀라며 그것이 벌레라고 확인하고 마사는 자신의 세계에도 흙을 비옥하게 하고 식물이 자라는 것을 돕는 비슷한 생물이 있다고 알려준다. 땅을 팠다는 것을 암시하는 근처에 구멍이 없는 것을 보고 마사는 의아해하지만 아델은 그 벌레가 흙마법을 사용해 구멍을 남기지 않고 지하로 이동한다고 설명하고 마사는 벌레를 이용한 마법이라는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낀다. 메이는 벌레의 탄력 있고 강한 힘줄이 활시위와 갑옷 재료로 쓰여 고급 활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인다. 마사는 이것이 사람들이 벌레를 사냥하러 숲에 올 수도 있다는 의미인지 묻지만 아돌은 그것을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며 두 소녀는 마치 그가 특이하다는 듯이 마사를 쳐다본다. 한편 메이는 명랑하게 자기 오빠가 거대한 괴물을 물리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마사는 벌레를 재료로 사용하는 방법과 사냥이 일상화될 수 있을지 고민하자 메이는 토인족이 거대 도마뱀 같은 몬스터를 사냥하고 할로우 할로우라는 새를 먹는다고 말하며 자신의 귀로 그 새 소리를 들어보겠다고 자원한다. 대신 그녀는 사나운 짐승의 소리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며 무너진다. 그들은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그녀는 계속 울고 마사는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를 떠올리며 지금은 훨씬 더 겁에 질렸다는 것을 깨닫는다. 메이는 그를 붙잡고 괴물을 찾으러 가지 말라고 애원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와 싸우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마사는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키지만 상대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그 짐승을 봐야 한다고 말한다. 메이는 그에게 바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게 하고 그가 동의하자 소리가 나는 방향을 가리킨다. 마사는 그곳으로 달려가 괴물에게 들키지 않도록 나무 뒤에 숨고 그곳에서 팔이 4개 달린 곰이 거대한 보라색 말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 광경은 강한 마사조차도 흔들리게 만든다. 마사는 두려움에 숨어 곰이 먹이를 계속 먹다가 마침내 떠나는 것을 지켜보고 안도한다. 그는 이전에 그런 괴물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말의 시체를 살펴보며 그는 그것이 6개의 다리를 가진 비정상적으로 거대하다는 것을 알아채고 비정상적인 양의 마력을 축적한 말에서 진화한 돌연변이 종인 어설트 사바나 말로 감정한다. 그는 그것이 어디서 그런 원천을 얻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그 곰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지 생각하지만 갑자기 물방울 하나가 코에 떨어지고 잠시 후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그와 소녀들이 곰에 대해 촌장에게 경고하기 위해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서둘러 돌아간다. 그곳에서 촌장은 마사에게 그들이 마수곰과 마주쳤다고 말하며 그것이 거대한 말처럼 만화 때문에 돌연변이를 일으켰고 몇 년마다 목격되며 그 힘과 태도가 자연재해와 같다고 설명한다. 촌장은 곰이 다가오는 비를 감지했을 가능성이 높아 운이 좋았다고 안도감을 표한다. 아델은 곰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표하지만 촌장은 마수곰이 덜 활동적이 되는 우기이며 저지대가 침수되고 초원이 광대한 호수로 변하는 모습을 그리며 그녀를 안심시킨다. 영감을 받은 마사는 물이 많은 환경이 바다 생물들이 이 지역으로 이동해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묻고 촌장은 수생 생물들이 활발해진다고 확인해준다. 마사가 떠나려고 일어서자 촌장은 그가 곰을 찾아 싸우려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사는 반복되는 음식에 이미 질렸고 기회가 왔을 때 바다 생물들을 채집하고 싶다고 외친다.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간 그는 숲의 들판이 이제 물웅덩이로 가득 찬 것을 보고 흥분한다. 그가 걸어다닐 때 거의 넘어질 뻔하고 웅덩이를 내려다보며 무언가가 자신을 끌어당기려 했다고 의심한다. 갑자기 거대한 녹색개가 물에서 솟아나 집게로 마사를 잡으려 하지만 마사는 손쉽게 그 집게를 잡고 생물을 들어 올린다. 그는 공간 수납에서 밧줄을 꺼내 개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는다. 감정 능력을 사용하여 그는 그것이 젖었을 때 밝은 에메랄드 녹색으로 변하는 블루 크레빔을 확인한다. 마사는 수생 생물을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것에 행운을 느끼며 얼마나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해 흥분한다. 그는 녹색, 이끼, 가재, 독 두꺼비부터 스텔스 비단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물을 잡는다. 그리고 잡을 수 있는 것을 다 모은 후 마을이 마침내 새로운 먹을거리를 갖게 될 생각에 군침을 흘린다. 마리가 갑자기 그의 뒤에 나타나 남자를 놀라게 한다. 마사는 비 오는 날에 밖에서 뭘 하냐고 묻고 그녀는 신성한 결계 덕분에 젖지 않는다고 밝힌다. 그녀는 그가 갑자기 수생생물을 사냥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마사는 여신이 해산물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랑스럽게 그는 이것들이 무시할 수 없는 재료라고 말하고 호기심 많은 마리는 정말 맛있냐고 묻는다. 그녀의 호기심을 본 마사는 간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그녀의 손을 잡는다. 그는 비를 피할 임시 오두막을 짓고 수납 공간에서 블루크랩을 꺼내 먹어보자고 제안한다. 마리는 그것을 먹는 것에 회의적이어서 마사는 간식을 준비하는 동안 앉아있으라고 한다. 여신이 그가 요리 도구를 준비하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비에 젖은 그의 머리카락을 보고 수건을 가져와 그의 머리에 얹고 부드럽게 닦아주며 끝낼 수 있도록 움직이지 말라고 한다. 마사는 그녀가 이렇게 친절할 줄 몰랐다고 말하자 마리는 수건으로 그를 가볍게 때리며 얼굴을 붉히며 불 옆에 가만히 앉아 몸을 녹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해안 도시의 마을에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라고 덧붙인다. 그들은 편안한 침묵 속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며 힐끗 쳐다본다. 마사는 삶은 게 요리를 테이블에 놓고 마리는 예상보다 맛있어 보인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수건으로 맞은 것이 아직 어색한 마사는 조용히 그렇다고만 대답할 수 있을 뿐이다. 마리는 다리에서 껍질을 벗기려 하지만 그녀에게는 너무 단단하다. 마사는 그녀에게 요령을 보여주며 살이 빠져나오도록 다리를 수평으로 당긴다. 직접 해본 후 마리는 한 입 베어 물고 맛있는 맛에 얼굴이 환해진다. 그녀는 풍부함과 달콤함의 완벽한 조화를 칭찬한다. 그들은 식사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어색한 시선을 교환한다. 만족한 마리는 언제 개를 집에 가져가서 여동생 에라에게 줄 수 있는지 묻는다. 마사는 그녀가 이전에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낸 여신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는 그녀에게 남은 개를 주지만 차가우면 맛이 덜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마리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그의 능력을 다시 한번 칭찬하며 그가 요리하고 도구를 만들고 검을 단조하는 것을 보는 것이 결코 질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마사는 그에게 기술을 준 사람이 바로 그녀라고 상기시키지만 그녀는 그의 기술 적용을 특별하게 만드는 지식과 아이디어에 감명받았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는 만능 제주꾼이 되어야 했던 홈센터에서 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곳은 거대한 부지에 있는 시골 홈센터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열었고 특히 파종기에는 농부들을 위해 일찍 문을 열었다. 그는 꽃, 나무,
채소 묘목을 다루고 준비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고객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을 포함하여 필요했던 다양한 기술을 나열하며 특히 인력이 부족할 때 점장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 했던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평했다. 마리는 그의 당황한 표정에서 그가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지만 그 모든 기술들이 지금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대단한 일이라고 말해준다. 마사는 수인족을 위한 마을 건설을 계속하기 전에 마수곰을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에 아쉬워하며 부분적으로는 문제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변명으로 재료를 찾으러 나왔다고 인정한다. 슬퍼하며 마리는 일어서서 그가 도망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가 이 세계를 위해 너무나 잘 해왔기 때문에 그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싫다고 덧붙인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도망치려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고 그녀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마사는 진지하게 보이려는 그녀의 노력에 웃음을 터뜨려 여신을 당황하게 한 후 여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비겁자가 될 수 없다며 뒤로 물러나 자신이 마수곰을 처리하는 것을 지켜봐 달라고 부탁한다. 마사는 마을로 돌아오고 토인족들은 입구의 벽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보고한다. 그들의 작업을 검사하며 그는 그 안정성과 강력한 요새를 닮아가는 모습에 만족하고 계속해서 잘해달라고 격려한다. 마수곰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 상황을 살피며 마사는 레벨업 할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느낀다. 그날 밤 자신의 기술을 검토하던 중 그는 새로운 기술 대부분이 전투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에 실망한다. 그는 메이에게 마수곰과 맞서기 위해 더 많은 화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것이 불마법을 의미하는지 물으며 여우족이 마법에 능숙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마법 사용자가 있을지 궁금해한다. 마사는 랜스에게 자신을 가르칠 여우족을 찾아달라고 부탁할까 생각하지만 아델은 마법 적성을 가진 수인족은 드물다고 끼어든다. 곰곰이 생각하며 마사는 이 세계에 온 이후로 마법을 사용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델에게 도시에서 몇 명이나 마법을 쓸 수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한두 명밖에 떠올리지 못하고 마리가 검과 마법이 격돌하는 세계라고 묘사하며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 갑자기 마사는 소리를 듣고 상태창을 확인하여 새로운 메시지를 발견한다. 아델과 메이는 처음으로 상태창을 보고 놀라워하며 마사는 여신이 그것을 주었다고 설명하고 자신도 멋지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한다. 그는 에라로부터 온 메시지를 읽는데 이 세계는 아직 마법과 과학에서 기반을 다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일부 몬스터들은 마법을 타고난 특성으로 사용하지만 인간, 수인, 마족, 드워프는 아직 그 원리를 해독하지 못했으며 그녀는 마사가 세계의 마법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 그가 마법을 퍼뜨릴 것이라는 그녀의 기대에 흥미를 느낀 아델은 그가 마법을 쓸 수 있기는 하냐고 묻고 그는 아무렇지 않게 치유 마법만 쓸 수 있다고 대답하자 두 소녀는 놀라움에 그를 쳐다본다. 마사는 여신이 자신에게 마법을 가르치라는 뜻인지 궁금해하며 자격이 있을 만큼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걱정하지만 이내 자신이 해야 할 일, 즉 학습을 위한 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학교를 열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마사는 메이와 아델에게 자신의 세계에서 학교는 지식을 배우는 시설이라고 말한다. 아돌은 그의 세계가 자신들의 세계를 훨씬 뛰어넘는 지식과 기술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마사는 수납 공간에서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세계 기술의 예시로 소녀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준다. 소녀들은 그 작은 상자가 어떻게 그의 세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마사는 휴대폰을 켜고 그것이 아직 작동하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수납 공간에서는 시간이 멈춘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소녀들에게 자신의 장치가 먼 곳의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녹화하고 수만 곡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더 많은 것을 말하며 소녀들을 압도한다. 그는 소녀들을 함께 찍은 사진으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준다. 그는 음악을 틀고 비디오 게임을 하고 계산기를 사용하여 숫자를 세는 방법을 보여준다. 마사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밤이 되었고 그는 휴대폰으로 즐겁게 하루를 낭비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세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마법을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시 집중한다. 그는 왜 여신 에라가 자신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지 궁금해한다. 여신들에 대해 생각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는 장난스럽게 마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큰 소리로 묻는다. 그가 예상한 대로 마리가 포털에서 나와 마법 사용법을 알려준다. 그러자 여신은 자신이 소환되도록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마리는 치유 마법이 다른 마법과 다르며 그가 랜스와의 결투에서 마지막 일격을 가했을 때 단 한 번 마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가 무의식적으로 검에 마법을 불어넣어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마사는 자신과 도적들에게 마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사용했던 것을 기억하지만 마리는 그 당시에는 기술만 사용했을 뿐이라고 그를 안심시킨다. 그녀는 신들이 기술을 부여하며 그것들은 받는 사람이 상상하는 방식에 따라 발현된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마사가 자신의 주택 개량 및 게임 지식에 따라 기술을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진정한 치유 마법은 유료 지식이 필요하며 그것이 있어도 회복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한다. 마사는 이것이 그의 모든 기술이 지식 체계에 맞춰져 있는 이유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이제 결투에서처럼 마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마리는 그에게 기술을 사용할 때 몸을 통해 흐르는 마법을 느낄 수 있으며 한 번은 마나가 다 떨어진 적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녀는 그에게 마나를 에너지원으로 상상하고 만들고 싶은 현상을 그리면서 그것을 흐르게 한 다음 증폭시켜 발현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녀의 설명으로 마사는 해낼 수 있을 거라 자신한다. 그는 이것이 중대한 간섭으로 보일 수 있으니 이만큼 설명해도 괜찮냐고 묻는다. 마리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겁먹은 표정에서 헤스테에게 혼날까 봐 걱정하는 것이 역력하다. 마사는 시익 웃으며 마리에게 자신을 걱정하는 걸 멈출 수가 없나 보다고 말한다. 여신은 그의 건방짐에 주먹을 날리며 오늘 시험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녀는 부끄러운 얼굴로 단지 에라를 돕고 있을 뿐이라고 인정한다. 마사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짓고 좋은 언니라고 칭찬한다. 마리와 대화한 후 마사는 마법 공부를 일과에 추가했다. 한편 대곰 방어시설이 완성되자 마을의 삶은 평화롭게 재개된다. 마사는 어차피 마수곰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시간을 많이 낭비했다고 느낀다. 아델은 곰이 오지 않는 것이 최상의 결과라고 말하지만 마사는 내년에 곰이 올 것이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여전히 걱정한다. 메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이 안전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촌장은 동의하며 이번 경험으로 유용한 화살을 얻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마사는 자신이 미늘을 추가하여 만든 화살을 의미한다는 것을 떠올린다. 그는 미늘이 얼마나 빼기 힘든지 그리고 독이 묻어있다는 생각에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촌장은 마사에게 사냥부대가 그의 화살을 아주 좋아한다며 사격장에서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그들이 사용하는 활이 나무 괴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한다. 마사는 부대원들에게 벌레 힘줄로 시위를 맨 활의 성능이 어떤지 묻는다. 부대원들은 어색한 침묵에 빠져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다. 그들은 시위가 강하지만 마을에서 가장 힘센 사람조차 제대로 당길 수 없어서 사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활을 들고 있던 마을 주민이 마사에게 시범을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마사는 활을 받아 들고 조준한 뒤 엄청난 속도로 발사한다. 화살은 너무 빨리 날아가 관역을 산산조각 내고 그 뒤에 나무를 꿰뚫는다. 마사는 자신이 실수로 화살에 강화 마법을 걸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언젠가는 화살이 멈출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걱정하지 않으려 애쓴다. 그때 야수의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막루에서 경보를 울리며 북쪽 절벽 근처에 움직임이 있다고 알린다. 그들은 마수곰의 출현을 선포한다. 모두가 대피를 준비한다. 마사는 자신이 한 일을 완전한 사고였다고 변명하려 한다. 촌장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모두에게 이를 대비해왔다고 상기시킨다. 그는 마사에게 자신들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마사가 동의한다. 그는 촌장에게 대피를 지휘해달라고 부탁하고 전투원들에게는 각자의 위치로 가라고 지시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사냥부대에게 자신을 따라 마수곰에 맞서라고 명령한다. 아델린과 메이가 마사를 걱정하지만 그는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을을 맡긴다고 말한다. 마사는 사냥부대를 이끌고 이엄을 향해 돌진한다. 아델은 메이에게 마사는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토끼 소녀는 오빠를 믿는다고 대답한다. 두 소녀는 굳건히 서서 마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외친다. 한편 마사는 덤불 뒤에 숨어 마수곰이 나무들 사이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는 왼쪽 눈에 상처를 입고 극도로 분노한 것처럼 보이는 곰을 보고 긴장한다. 그는 위쪽 절벽에 위치한 사냥부대에게 준비하라고 신호를 보낸다. 사냥꾼들이 아래로 사격할 수 있도록 마수곰을 절벽 바로 아래로 유인할 계획이다. 그는 곰을 올바른 장소로 유인하지 못하면 자신의 죽음과 마을의 파멸을 의미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마사는 손을 들어 궁수들에게 조준하라고 신호한다. 그들이 발사하자 곰은 비처럼 쏟아지는 화살 세례에 갇힌다. 곰의 주의가 쏠린 틈을 타 마사가 베었지만 짐승은 공격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그것은 마사를 똑바로 쳐다본다.
마사는 곰을 자신 쪽으로 유인하며 달리기 시작한다. 곰은 금세 따라잡고 마사는 검으로 빠른 공격을 막아내지만 점점 벅차오른다. 발톱이 그를 덮치려는 순간 곰이 갑자기 고통으로 몸을 움찔하며 공격을 멈춘다. 마사는 화살의 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상보다 효과가 좋아 안도한다. 궁수들이 다시 한번 일제 사격을 하고 곰의 주의가 쏠린 동안 마사는 최대한 빨리 달린다. 곰은 화살 세례를 정면으로 맞다가 마침내 쓰러진다. 사냥 부대는 승리를 환호한다. 마사는 자신들이 정말 이겼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듯 곰에게 다가가 경험치가 올랐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태창을 보고 엄청나게 레벨업한 것을 보고 기뻐한다. 이제 평화롭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사는 곰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털무늬가 이전에 봤던 곰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사냥 부대원 중 한 명에게 더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하며 이것이 자신이 원래 마주쳤던 곰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또 다른 마수곰이 이미 자신의 뒤에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은 마사의 안전을 걱정하며 공포에 질려 소리친다. 마사는 마수곰의 발에 맞아 갈비뼈가 으스러진다. 그 힘에 마사는 날아가며 경로에 있던 여러 나무를 부서뜨린다. 숨을 헐떡이며 일어나려다 옆구리를 내려다본다. 갑옷이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그 아래 피부는 검붉게 부어오르고 있다. 곰이 한 걸음씩 다가오며 점점 더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마사는 일어서려 하지만 상처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 곰은 전진하면서 나무들을 옆으로 쓸어버린다. 한 궁수가 화살을 쏘지만 곰은 맨손으로 그것을 잡아채고는 이쪽 절벽에 있는 토끼족에게로 시선을 돌린다. 그 틈을 타 마사는 활을 당겨 쏘아 곰의 팔다리 중 하나에 상처를 입힌다. 그는 반항적으로 미소 지으며 곰에게 아직 싸울 수 있다고 말한다. 사냥 부대는 공포에 질려 지켜본다. 마사가 곧 죽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마사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가며 상처에 치유 마법을 불어넣고 천천히 일어선다. 그는 특정 장소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다고 확신하며 몸이 허락하는 한 빨리 달린다. 하지만 멀리 가기도 전에 곰이 따라잡아 그를 계속해서 공격한다. 힘이 거에 닿을 때까지 구석에 몰릴 때까지 계속 움직이려 발버둥친다. 그는 치유 마법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유지할 만큼 집중할 수 없다. 곰이 자신 위로 버티고 서 있자 그는 자신의 끝이 왔다고 생각한다. 마사는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막 찾았을 때 죽는 것을 후회한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눈을 감는다. 그때 그의 눈이 번쩍 뜨인다. 곰은 아델이 휘두르는 근접 무기에 맞고 있으며 각 타격은 엄청난 파괴력을 담고 있다. 소녀는 짐승에게 소리치며 자신의 시야를 넓혀준 남자를 죽이려 한 존재에게는 봐주지 않겠다고 선언한다.